이 장소가 너무 넓어가지고요. 그리고 이 화면이 너무 멀죠. 좀 있으면 하나도 안 보이는데,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 좀. 제가 해보니까 엄마들 좀 있으면 다 사진 찍고 막 하거든요. 농담 아니에요. 후회해요. 저는, 저학년 자기주도학습 영역을, 담당하고 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제 나눠드리는 그 책자 보시면, 자기주도학습 영역이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4가지 주제로 나누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우리 초등 저학년 엄마들에게 아주 절실한 문제죠. 평생 공부에 미천을 마련하는 초등 독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 어머니께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2년 전에 제가 왔을 때 오신 분 있어요? 한 분 계시네? 그때 제가 뭐 했어요? 주제를 뭐 했어요? 저는 그때 듣고 잠순에 있는 영어랑 수학책을 샀거든요. 그래요? 아니, 그럼 엄마들 반응이 좋았다는데 뭐 들은 분은 한 번밖에 없고 뭐. 있어요? 앞으로 오시라니까? 뭐예요? 엄마들 등록받고 이래요? 네. 그때 2년 전에 제가 잠순의 영어문법 이야기했어요? 그때도 책 했어요? 네. 그래요? 감동받아서 그 책을 사갖고 읽어봤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이렇게 어머니들께 말씀드려 왔으니까 뭐 전문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저는 전문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학부모연수 오시면 아마 다시는 만나기 어려운 이 캐릭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이 비속어를 사용하자면 흐룹구죠, 흐룹구. 뭐 예를 들면 교직에 오래 있었다 은퇴한 교장선생님 출신이거나 아니면 뭐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뭐 관련 전공을 한 뭐 이런 연구자 출신이거나 이렇다기보다는요.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으로 불안해하면서 또 애 잡아가면서 아이를 키우는 선배 학부모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저는 우리 아이가 4살 무렵에 우리 와이프가 고등학교 교사인데 4살 무렵에 애 키우는 거 보니까 너무 서글픈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저건 아닌데 싶더라고. 뭐 이상한 근데 당시 해방 살 때인데 이 이상한 브로마이드 아주 촌스러운 거 있죠. 그 어디서 2장 구해가지고 벽에 딱 붙여놓고 애 보고 따라하래. 코끼리 엘리펀트 하면서 코끼리 그림 그려져 있고요. 그래 그런 거 보니까 너무 서글퍼가지고 제가 진짜로 여보 애 내가 키울게 하면서 당신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만 해라 하면서 제가 4살 때 아이를 뺐었어요. 보통 애 키우면서 막 옆집 옆에 내다라고 경쟁하면서 힘들어하는 엄마들은요, 제가 4살 때 애 뺏었다 하면 벌써 박수를 막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하면서 우리 애도 좀 뺏어가 주세요. 어제 어떤 학교 가니까 진짜로 우리 애도 좀 뺏어가 주세요. 막상 그렇게 큰 소리 치고요. 아이를 제가 키우겠다고 나섰지만 막상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들리긴 들려요, 근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제 저는 어떻게 양육받았을까 하고 제 기억을 살려보니까 뭐 양육받은 경험이 제대로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느 봄날 딸기가 나는 계절인데 우리 아버지 제삿날 되면 엄마가 딸기를 사오니까 그날 저 전날 밤에 엄마는 이제 그 섬유공장 노동자로 일하셨거든요. 밤에 공장에 출근하시고 아버지가 당산시방에서 우리 삼형제를 이제 공부 가르치고 재웠어요. 제가 1학년, 형이 4학년 때인데 아침에 형이 막 울면서 저를 깨워요. 그래 뭐 벌떡 일어나 보니까 아빠가 옆에 또 죽어 있어요. 입 앞에 이렇게 거품이 나와 있고 여기에 쓰러져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그 기억이 선한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그 이후로 이제 엄마 혼자서 우리 삼형제를 키워야 해서 제대로 양육받지를 못했죠. 그리고 점점 형편이 어려워져서 이제 우리 삼형제가 뿔뿔이 흩어져서 친척집에 가서 하나씩 컸고요. 그리고 우리는 초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중학교를 안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우리 와이프한테 큰 소리 치면서 내가 키워볼게 하고
애를 뺏긴 했지만 사실은 저도 양육받은 경험이 전무한 이런 참 슬픈 그런 경험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 엄마들은 보니까 저는 우리 아이 어린이집 제가 노란차 태워보내고요. 유치원 차 오면 또 태워보내고 애 학교 갔다 오면 알림장 제가 체크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자기들끼리 막 눈 맞추고 이래가지고 노란차 오면 태워보내고 있잖아요. 학기 초 되면 바로 올라가서 밀린 연속극도 보고 뭐 모자란 잠도 자고 이러다가 며칠 지나니까 이제 안 올라가고 자기들끼리 막 수다 떨고 막 이러대요. 그러더니 고학년 있을 것 같은 언니 딱 찍어가지고 언니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싹 데리고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묻고 뭐 이른바 자녀교육 정보를 유통하고 막 또 좀 있으니까 이번에는 언니 집에 놀러 가도 돼요? 하면서 그러니까 그 언니가 하는 말이 우리 집 청소 안 했는데 하면서 무슨 뭐 청소 검사하잖아 지금.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언니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에 없는 전지 뭐 없는지 큰애 책상에 어떤 학습지가 놓여있는지 이거 호구조사하는 거죠. 엄마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주 초보적이지만 자녀교육 정보를 주고받고요. 또 이제 학교 아이들 들어오면 학부모 총회 같은 거 하면 이제 끝나고 나면 전부 인근 커피숍 몰려가가지고 밥 모임 만들고 막 거기서 담임쌤 씻고 막 이러죠. 저도 분명히 아이 노란 처음 태워보내고 유치원 처음 태워보내고 했는데 아무도 저보고는요 오빠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이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는 지금 생각해도 누가 저한테 그렇게 말했더라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자녀교육 정보를 막 아주 친절하게 말씀드렸을 텐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저도 참 답답했는데 제가 넉살 좋게 안 생겼죠. 넉살 좋고 좀 느끼하게 생겨야 뭐 누님 우리 집에서 커피 한잔 하려고 하면서 될 텐데 저도 그런 숙기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했어요. 할 수 없이 제가 한 건 대구 시내 제일 큰 서점 나갔죠. 지금은 알라딘 교보 뭐 영풍 다 내려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제일서적이 제일 컸어요. 대구에서. 제일서적 가면 지하에 육아 코너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좀 과장하자면 거의 다 이른바 자녀교육 지침서들 특별히 저는 이제 학교를 못 다녔고 공부를 못 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크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 소중한 아이들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는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아이를 키우잖아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가 없어서 그렇다. 학교를 못 다녀서 그렇다. 항상 이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한테는 제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고 제가 충분히 공부하지 못했으니까 우리 아이는 정말 마음껏 제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서적 가서 닥친 대로 육아서적 읽었더니 신기하게도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책마다 강조하는 게 조금씩 다른데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말.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한다더라. 이건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죠? 옛날 조선시대 때도 그랬고요. 조선시대 때도 사대부 집안에서는 보통 아이들 조기교육 시키죠. 그럴 때 뭐 사자소화, 또 동몽선습, 또 명심보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열심히 읽게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구나 하면서 딱 하나 잡았죠. 그래 책. 그러던 찰나에 저는 참 운이 좋아가지고 그 해에 우리 아이 4살 때였는데 우리 집사람이 학교 가다 퇴근하고 오다가 버스 차창 너머로 길가에서 저희는 달서구 살거든요. 달서구 서울정원 근처에서 우연하게 버스 차창 너머로 어린이 전문 서점 하는 간판 하나 발견했어요. 지금이야 뭐 어린이 전문 서점 가면 다 동네마다 있는 전집 할인 매장을 말하죠. 근데 진짜 오리지널 어린이 전문 서점 그게 아니고요. 한 권 한 권 정성껏 잘 만들어진 어린이책 단행본들을 모아다가 전문적으로 이제 취급하는 그런 서점이죠. 대구에 그때 한 4군데가 있었어요. 제가 우리 와이프가 발견한 서점 이름이 달서구에 있는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호세호체라는 어린이 전문 서점이었는데 그걸 발견해가지고 우리가 와이프한테 끌려가지고 애하고 저하고 이제 그 서점을 출입하게 됐죠. 이제 며칠 몇 번 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제가 앞장서서 너무 좋으니까 세상에 이런 책들이 있나 하면서 막 주옥 같은 어린이 책들, 세계적인 그림책들 막 이런 게 막 있으니까 눈이 막 번쩍 뜨여가지고 제가 우리 4살 때부터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갈 때마다 어린이 책을, 그림책을 그때 돈으로 한 7만원에서 10만원 매주 평균
그때는 도서관에 좋은 어린이책 이런 게 없었어요. 학교 도서관은 완전히 엉망이고 지금하고 달라요. 공공도서관도 거의 없고 제가 남부도서관 가봤는데 뭐 읽을 만한 책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는 전적으로 구입했죠. 한 번 갈 때마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림책이 한 6, 7천 원 했거든요. 요즘은 뭐 10,000원에서 12,000원 이렇게 하는데 갈 때마다 이제 그림책을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사서 들고 오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이한테 다 읽어주고 몇 번 읽어주고 이제 다 읽고 나면 다시 다음 주에 또 가고 이걸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될 때까지 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여기서 좀 놀래야 되는데 뭐 반응이 없네. 오늘 월요일도 아닌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내가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난 아니라니까요.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무슨 눈높이를 그래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애가 막 가기 싫어가 또 지랄하고 막 이러면요. 서부장 옆에 롯데리아 있거든요. 롯데리아 가가지고 햄버거 사주고 지 좋아하는 콜라 사주고요. 겨우 데리고 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뭐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덕분에 우리 아이는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녔어요. 그렇다고 해서 학원 인프라가 굉장히 많은 뭐 수성구 산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달서구 우리 아이 초등학교 다닐 때 남구 살았어. 남구. 지금은 달서구인데. 어떤 학원도 안 다녔어요. 심지어는 피아노나 태권도도 안 다녔어요. 뭐 안 다닌다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정말 자기 주도적으로 자라는데 이 좋은 어린이 책이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려고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이제 어린이 그 서점을 다니면서 책을 읽으니까 독서 수준도 높아지고요. 6학년쯤 되니까 신문을 제가 읽어요. 요즘은 뭐 인터넷 신문을 주로 보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종이 신문을 물론 처음에는 TV 프로그램 확인한다고 보죠. 근데 이게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3쯤 돼서 더 이상 어린이 서점에서 읽을 만한 이제 수준이 아니어서 할 수 없이 이제 시내 교보가 내려와서 교보 좀 다니다가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입시 준비하느라고 이제 책과 좀 멀어졌죠. 우리 아이는 지금 27 청년이 돼가지고 원래 그 SKY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외국 회사에 취직해서 외국 나가 있어요. 정말 어릴 때 좋은 책을 많이 읽었더니 많은 긍정적인 요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보여요? 안 보이죠? 좀 불편하죠? 자, 여러분들 이제 유치원 부모교육 같은 걸 받아보셨으면 이미 들으셨을 텐데, 삐아지 여사나 몬테소리 여사가, 한 어린이가 전인적 인간으로 자라는 데는 크게 세 영역의 균형감 있는 발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영역은 뭐 당연히 신체 영역이죠. 건강. 두 번째 영역은 이제 인지 영역이에요. 학습과 주로 관련된 영역이죠. 인지 영역의 발달. 또 나머지 한 부분이 아주 중요한 정서적인 안정, 이거예요. 이 세 부분이 균형감 있게 골고루 발달해야 되거든요. 언밸런스가 되면 좀 이렇게 이상해지죠. 친구 사귀기도 어렵고. 인지 영역이나 정서 영역은 어린인데, 몸은 예를 들어서 뭐, 서장훈 같다, 이렇게 하면 친구 사귀기 어렵죠. 자,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아직 어린데, 지나치게 유아기 때 지식 중심의 체육들을 많이 해서 머릿속에 지식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친구들이 시시해 보이는 거라. 그 친구 못 사귀어요. 그래서 책 안으로 전부 도피해 들어가죠. 이런 식이에요. 또 반대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 맨날 엄마한테 혼나고 이래가지고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 이러면요. 머릿속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신체적으로 튼튼하다 하더라도 이걸 전부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쓰는 거죠. 남을 얕보거나 공격하거나 뭐 이런 데 쓰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의 골고루 균형감 있는 발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아이들 키울 때 생물학적 건강을 위해서는 GMO 조작식품 피하고 유기농 먹거리 찾고 또 가족들 위해서 MSG 안 쓰고 뭐 이런 노력들 하잖아요. 자, 인지영역 발달을 위해서는 이런저런 이제 몇 가지 필요한데 많은 엄마들이 이걸 오해해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지식 중심의 체육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것보다는 먼저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서 아이들이 책의 맛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책을 읽었는데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근데
책에 빠졌다, 재미가 있었다. 아니면 엄마 나 마음이 짠해서 이 책 읽기 싫어. 이런 책 있거든요. 너무 불행한 이야기를 다룬 책. 그죠? 고학년 같으면 예를 들면 몽실 언니 같은 책. 정말 이 편한 마음으로 못 읽거든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 몽실 언니라는 그 분의 일생이 너무 막 그 기구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런 경험을 하는 거죠. 아니면 억수로 재밌어가지고 막 낄낄거리거나 뭐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책 읽기의 세계로 아이들이 빠져드는데, 우리가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책을 읽은 다음에 우리가 아이들로 하여금 내용을 확인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쫓아가가지고 뭐 형과 동생의 우애에 관한 예를 들어서 책이라고 합시다. 그럼 꼭 우리가 가가지고 자 이제 동생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뭐 교훈 뭐 얻었어? 이렇게 찾는 거라. 가면 정말 찐만 없거든요. 엄마들이 작년에 송혜교하고 송중기하고 막 키스하고 막 이러니까 그거 막 빠져들어가지고 본방사수 한다고 극하고 있는데 남편이 짜잔 나타나고 텔레비 앞에서 송중기가 좋아 내가 좋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정말 깨는 거죠. 그 아이들은 책에 몰입해 들어가가지고 막 재미를 느끼거나 감동을 받거나 마음이 짠하거나 뭐 이랬어. 근데 가가지고 뭐 뭘 깨달았어 이렇게 하면요 정말 재수 없다니까. 우리 엄마들이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해요. 그리고 또 질문을 뭐 애들한테 좀 해야 되는데 책을 읽었으니까 엄마들이 질문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죠. 자기는 안 읽고 질문하려니까. 그래가지고 참 정신없는 출판사들이 책 뒤에다가 질문지를 또 두세 쪽 붙여준다. 그러면 엄마들이 좋아가지고 막 와 우리가 하려는 질문을 만들어주다니 하면서 책 다 읽고 나면 그거 풀어 익한다니까. 그건요 책 읽기 아니에요. 그거는 교재 문제집 뭐 이런 거지 많은 잘못을 범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면 저는 항상 그냥 책 읽기 뭐 독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따옴표를 항상 좋은 어린이책. 우리가 진짜 주옥 같은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면 그 좋은 어린이책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인지 영역의 여러 요소들을 자라게 해요. 생각하는 힘 이런 거. 물론 생각하는 힘은 가장 자라게 하는 좋은 방법은요 가장 많이 경험하는 거죠. 경험.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면요 다양한 실패와 성공을 맛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자기 실패나 성공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른 결정을 하게 되니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어리니까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요즘 엄마들은 체험학습도 많이 하고 캠핑도 많이 가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 훨씬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잠수내 안에서 진짜 뭐 체험학습에서 전설이었거든요. 제가 체험학습 갔다 와서 글 하나 쓰면요 원고료 10만씩 주고 이랬어요. 그리고 많은 엄마들이 제가 갔다 온 코스를 그대로 프린트해가지고 제가 간 맛집 가고 제가 간 숙소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 엄마들은요 SNS가 발달해가지고 다 저보다 잘해요. 뭐 우리 아이가 놓치지 않고 꼭 봐야 될 뭐 베스트 100 체험학습 베스트 100 하면서 막 포스팅해서 올리고 막 이러세요. 그러니까 직접 경험을 다 잘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부족한 부분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죠. 우리 아이가 다 경험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친구들의 경험 이걸 간접적으로 이제 배우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좋은 어린이책 읽기예요. 아이 자기 또래의 이야기를 다룬 책, 사람 사는 이야기를 다룬 책. 이걸 고상하게 말하면 인문학적 어린이책 이런 말이죠. 이런 책을 읽다 보면 신기하게도 생각하는 힘, 창의적인 사고, 또 어휘력, 독해력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자라요. 마치 근데 여기 왜 덥노? 제가 창가에 있어서 그래요? 저리 갈까? 여기 가자. 제가 너무 열심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디 갔노? 우리 내가 이리 옮겼는데 카메라 돌리겠나? 마치 아니 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아주 지독한 알레르기 비염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콧물 줄줄 흘리고 막 코 막히고 이러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지금 스테로이드라고 원래 잘 안 권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온몸에 수분이 증발되고 콧물이 안 흐르니까. 그래서 아마 약 기운이 온몸에 퍼졌을 것 같아요. 근데 물 한 컵만 좀 누가.
아,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우리 시골 어른들이 콩나물 키우는 거 보면요. 콩나물 시루가 독특하죠. 밑둥이 퉁 뚫려 있어요. 위에 천으로 덮어놓고. 거기다 물을 붓죠. 우리가 볼 때 콩나물 그 시루 밑으로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 콩나물은 자라거든. 왜 그런가 하면요. 사실은 우리 눈에 보기에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그 일부를 머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머금은 물을 가지고 콩나물이 자라는 거예요. 자, 좋은 책을 꾸준히 읽으면 애들이 뭐 다 잊어버린 것 같아. 주인공 이름도 모르고요. 뭐 교훈도 없고 이런 것 같은데 아이 안에 뭐가 남아요. 짠한 거 남고요. 막 재밌다 이런 거 남고 궁금하다 이런 거 남고요. 이런 게 남죠. 이것이 우리 아이를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섣부르게 독후활동 한답시고 괜히 카다가 안 그래도 수학 공식이다 뚜껑 자주 열리는데 책 때문에 또 뚜껑 열리면 어떡했어요? 애들한테 미안하고 할 짓이 아니죠.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제 안에 치유할 수 없는 고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충동 조절 장애라고. 제가 영어로 병명을 붙였잖아요. 파트타임 사이코. 여러분들도 다 있죠? 성공시키다가 오답 나오면 열받아가지고 막 바로 옆에 있는 놈 머리 쥐어박고 막 저는 발로 바로 차고요. 뭐 전문가들 뭐라 하는가 하면 아이메시지 기법을 사용하래. 들어봤어요? 나전달법 또는 아이메시지 기법. 애 행위를 질책하지 말고 그럼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엄마의 감정을 전달하래. 그럼 오답 나왔잖아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얘야, 아빠는 네가 수학 공부를 하면서 집중을 안 해서 오답이 나오니까 아빠 마음이 아주 속상하단다. 전문가들 이렇게 가르쳐요. PT 교육 같은 거 받아봤어요? 저는 교육직 나발이고 내 것은 성질 나가지고 조절이 안 되는데 뭐 아빠는 어떻단다 이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바로 차고 차라리 미안하다 하는 게 낫지. 저는 거기 가서 애 수학 공부시키면서 진짜 발로 많이 차고 머리 많이 쥐박고요. 그리고 나면 구해야 되죠. 근데 이게 뚜껑 열리면 한번 조절이 안 되니까 우리가 충동 조절 장애잖아. 그러면 뭐 풀리든 문제집 들고 막 둘둘 말아가지고 머리통 때리다가 그래도 화가 안 풀리거든요. 그러면 몇 장 째면서 이제 협박을 해야 되죠. 니 같은 건 공부할 자격이 없어. 그래서 저는 몇 장 째가지고 쓰레기 쳐박아요. 자랑은 아니고요. 근데 이놈의 질병은 이게 2시간 지나면 제정신 돌아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또 갑자기 2시간쯤 지나면 이거 내가 뭐 했노 싶고요. 애 막 마음 상해서 집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 너무 미안하잖아요. 할 수 없이 수습해야 돼. 수습.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쨌던 문제집 다시 꺼내가 펴고 스카치 테이프 붙이고 이래가지고 원상복구 시키고요. 애방 쫓아가가지고 우리 아이 앞에서 무릎 꿇고 이제 비는 거죠. 아빠가 아까 미쳤는 것 같다. 우리 아들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다. 아빠도 조금씩 인간 돼가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거 많이 했어요 저는. 그럼 우리 아이는 내일 또 그럴 줄 알지만 그래도 마음이 풀리는 거죠. 특히 수학 공부하면서 이제 뚜껑이 자주 열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수학 공부 채점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 다음에는 제어고 채점했어요. 제어고. 나중에 제어고 채점하는데 5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아이는 그때 수학 공부 좀 하는 편이어서 이제 학교 수준의 그 내용은 이제 학교에 맡기고 저는 이제 심한 문제집 이제 사서 그것도 잠수내서 아주 우리를 아끼고 이런 격려하는 분들이 서울에서는 뭐 이런 거 한다 하면서 지금은 일반적인 문제집이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집 하나 구해가지고 그걸 하루에 4문제씩 했어요. 하루에 4문제씩 한 10달 하면 한 권이 끝나거든요. 그럼 남은 2달 동안 오답 처리하고 이러면 이제 다음 학년 넘어가고 이랬는데 오늘 보니까 4문제 다 틀린 거라 애는 자고 있고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이건 안 해보면 모르는 건데 이거는 열받아가지고 애 방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가지고 자는 놈 깨워가지고 찬물로 세수시킨 다음에 오답 처리시키고 와 그것도 또 할 짓이 아니잖아요. 다음에는 후회돼가지고 애가 내하고 같은 공간에 없을 때 채점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오답 있어도 애 만날 때까지 한 8시간, 9시간 지나가니까 좀 누구 떨어지고 뭐 이렇게. 이건 또 정신과 가도 안 돼. 왜냐면 증세가 규칙적이고 주기적이라야 뭐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나 뭐 투여하면 되는데 이건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때 뚜껑이 열리고 어떤 때 안 열린다니까. 시어머니 전화 온 날은 좀 빨리 열리고요. 뭐 남편이 용돈이라도 좀 준 날은 좀 덜 열리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신과 가도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뭐 애 잡았다고 미안해가지고 내일 내가 꼭 정신과 가봐야지 하고 그래도 정신과는 좀 뭐 줄 거일 것 같으니까 뭐 상담센터라도 가볼까 해서 뭐 안 그래도 돼요. 이 다 그런 증세가 똑같거든. 그리고 대책도 없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고. 많은 엄마들이 극하다가 이제 안타까워가지고 이러느니 차라리 학원 보내자 하면서 이제 자기 초등학생하고 찌라리고 애하고 싸워도 원수 되겠다 하면서 이제 사실상 그때부터 애 공부는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 언제 다시 볼지 모르니까 내 속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갈게요.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학원 지금 다니고 있죠. 초등학교 때 극한다고 포기하고 학원 보내면요 그걸로 끝이라. 어떤 학원 선생이 또는 공부방 교사가 내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겠어요. 차라리 수학 전문적으로 좀 덜 가르쳐도 좋아. 그죠? 엄마 마음을 가지고 혼내고 안타까워하고 울고 이게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사실. 전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 줄 알아요? 초등학교 때? 애 잡은 날이에요. 평소에는 항상 했나?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뭐 이래 뭐 지시, 명령, 확인, 질책 전부 이런 말밖에 못해요. 근데 애 잡은 날 있잖아요. 신기하게도 제 마음 가장 밑바닥에 있던 가라앉아 있던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 거라. 애를 살려야 되니까 애를 위로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아빠는 어릴 때 학교도 못 다니고 이래가지고 우리 아들 이 아빠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빠가 너를 도우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하다 보니까 아빠가 경험도 없고 불안하고 이래서 그랬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 아들.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 내가. 아빠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하면서 내가 막 아이 앞에서 울거든요. 차라리 잡고 난 다음에 그 장면이 나오는 거라. 안 잡으면 이것도 못해. 여러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애 잡는다고 너무 자책하지 말고요. 잘못을 저질렀으면 진심으로 애한테 회개하면 되잖아. 이러면서 아이하고 소통하고 우리 본 마음을 이제 전하고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자 책 읽기 하면서 또 뚜껑 내리면 좀 너무하잖아요. 수학 때문에 열리는 것도 그렇고 또 뭐 동네 영어학원 다니다 보면 또 단어 외워야 되죠. 그러다 보면 또 저녁마다 뚜껑 열리고 이런데 그러니까 책 읽기는 손대지 말라고요. 좋은 어린이책만 공부해주고 또 저학년이니까 많이 읽어주고 이것만 하면 돼요.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뭐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요. 오늘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은 어린이책은 콩나물처럼 그죠? 책을 읽고 나면 무엇인가 우리 아이 안에 남아있다가 그것이 우리 아이의 어떤 것을 자라게 한다. 생각하는 힘, 창의적인 사고, 어휘력, 독해력 이런 게 저절로 자란다. 이걸 꼭 알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뭐 교훈이고 찌라리고 이런 거 안 얻어도 돼요. 여기서 이상한 뭐 독서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꼭 뭐 남아야 있는 장사인 것처럼.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생택지배리 보면 나오잖아요. 어린 왕자 보면. 정말 중요한 건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 아이들 자라는 요소도 똑같거든요. 이건 학교 평가로도 잘 측정이 안 돼요. 생각하는 힘 이런 거는요. 그래서 제가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요. 좋은 어린이책이 문제지. 좋은 책을 읽고 아이들이 어떤 책의 맛을 경험하고 하면 그 책이 우리 아이를 성장시킨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학교 도서관에 공공도서관을 이용해서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확보해서 아이들에게 읽혀주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제가 또 좋은 어린이책을 자꾸 강조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지시하고 명령하고 혼내고 확인하고 뭐 이런 거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좋은 어린이책을 딱 만나면요. 우리가 그 짓을 못 하게 돼요. 적어도 좋은 어린이책을 읽어주는 순간만큼 책에 나오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아이에게 책을 읽어줘야 돼요. 아이들은 학교 갔다 오면요. 우리 생각에는 뭐 놀다 오는 것 같고 이렇지만 사실 지대로는 많은 스트레스 싸우고 있어요. 힘센 친구한테 맞기도 하고요. 또 비교도 당하고요. 뭐 열등하기도 하고. 그죠? 또 재밌게 놀기도 하지만
많은 어려움도 있죠. 지대로의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온다는 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학교 갔다 오면요, 정말 꼭 안아주고, 오늘 별일 없었어 하고 물어보고, 애들이 뭐 이렇게 학교에서 하루 있었던 일 이야기하면요, 좀 들어주고 이래야 돼요. 또 듣다 벌떡 일나가 또 학교 뛰가지 말고. 웬만한 건요, 그냥 들어주면 해소되죠. 여러분들도 가벼운 스트레스는 누구한테 가서 떠들기만 해도 해소돼요. 뭐 아주 깊은 본질적인 문제는 좀 다르지만, 아이들 학교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일은 엄마가 들어주기만 해도 해소되는 거죠. 근데 막 엄마는 무슨 큰 일, 뭐 무슨 큰 학교 폭력 난 것처럼 막 바로 뛰가 담임선생한테 간다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애들이 덧정 없어. 다시는 말 안 해. 엄마가 일을 너무 키우니까. 그러니까 들어주고 말고. 그리고 가능하면 학교 갔다 오면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림책 한번 읽어주고, 그죠? 사랑한다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이래야 돼요. 자존감이 높아야 뭘 하고 싶죠. 엄마들 보면, 친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 친정 동생한테 뭐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지금 꼬불 쳐놓은 비자금은 전부 전집산이라고 다 썼어. 근데 남편이 어떻게 알고? 자기가 몰래 꼬불 쳐놓은 500만 원을 주면서, 아, 이거밖에 없어 미안해 하면서 저남 좀 도와줘 해봐요. 그날 엄마들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청소기 막 신나게 돌리겠죠. 설거지도 그렇고. 근데 만약에 기분 나쁜 전화를 시대국부터 한 통 받았어. 그럼 그날 저녁 어떻게 했어요? 만사 귀찮죠. 짜증나고. 이런 거라. 어른도 그런데 하물며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지지와 격려를 받고 이럴 때 하루 일과를 잘 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림책이 큰 도움 주는 거죠. 저도 성격 급하고 맨날 애 막 패고 이랬지만 이상하게 좋은 어린 책을 만나면서 제가 점점 달라졌어요. 아이들도 어떤 책을 만나면요, 거기에 몰입해 들어가요. 엄마들이 태양의 후예 딱 만나면 송혜교하고 지가 동일시 돼가지고 점점 몰입해 들어가죠. 작년에 제가 어떤 카톡을 받았는데, 제가 모르는 데서 카톡이 왔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왔어요. 수요일 목요일 아빠들이 행동 요령하는 장문의 카톡이 있어요. 수요일 목요일 10시부터 태양의 후예 본방을 하는데, 엄마들은 9시 되면 예민하게 본방을 사서 기다리고 있대. 그러니까 절대로 뭐 저녁 딸락하면 안 되고 일찍 저녁 먹고 들어가서 안방이 찌그러져야 된대. 제일 마지막이 더 중요했어요. 자, 11시 되면 본방이 끝난대. 그렇다고 이제 해방이라고 하고 안방에서 뛰어나가지고 모니터 앞에 얼쩡거리면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엄마들 머리에는 아직 송중기의 잔영이 남아있대. 근데 뭐 남편이 나타나가지고 뭐 송중기가 좋아, 내가 좋아해봐요. 야, 태양을 보면서 엄마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시청률이 그렇게 높았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요. 주인공과 내가 하나가 될 거라. 이걸 동일시라고 전문적으로 이야기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뭐 유명한 그림책 작가가 쓴 그림책 중에 엄마가 화났다 이런 그림책이 있어요. 최수키 씨라고 썼는데 그 책 보면요, 초등학교 저학년 꼬마인 것 같아요. 엄마가 이제 혼자 들어가서 목욕하라 했어요. 엄마 바쁘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목욕을 막 한다? 목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거품 풀어야 되죠. 거품 풀어서 막 뭐 뒤집어 쓰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품 계속 푼 거예요. 양 조절이 안 되잖아요, 어린애들은. 그러다 보니까 온 목욕탕이 막 개판이 됐어. 엄마가 하루 안 나가지고 목욕탕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막 엉망이거든. 그래서 엄마 또 열받아 뚜껑 열려가지고 막 지랄하면서 막 애가 자존감이 툭 낮아졌겠죠. 또 좀 있으니까 웬일로 엄마가 짜장면을 시켜주네? 애들 짜장면 정말 좋아하잖아. 그건 너무 맛있었어. 허겁지겁 먹었어요. 자기는 허겁지겁 먹었을 뿐이야. 너무 맛있었어. 근데 보니까 온 방바닥에 막 떡칠을 하고 막 지 얼굴에도 막 떡칠하고. 엄마가 또 막 하니까 또 자존감이 툭 들어요. 애가 심심해가지고 이번에는 스케치북에 자기 그림을 그리겠다고. 자기 상상이 나를 배우면서 스케치북 막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애들 상상력이 너무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애 상상력에 비해서 스케치북이 너무 좁잖아.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옆에 벽이 하나 있거든. 그 벽에다가 상상을 계속 펼쳤어요. 엄마는 또 벽에 낙서했다고 막 와가지고 막 뭐라고 그래요. 애가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최수키 작가는 이걸 애가 작아진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엄마가 계속 애 뭐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애가 없어진 거야. 너무 작아져가지고. 그제서야 엄마가 놀래가지고 우리 애 못 봤어요 하면서 온 동네방네 울면서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애는 혼나다가 엄마 치마 속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죠. 많이 혼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잠드는 경우, 울다 잠들잖아요. 이제 너무 작아져서 엄마 치마 속에서 잠들었다고 이 그림책은 설정하는 거죠. 자다가 보니까 엄마가 막 울면서 온 동네 뛰다니고 있거든? 그제서야 얘가, 우리 엄마가 진짜로는 내 사랑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이 책을 읽는다고 칩시다. 그럼 이 책의 주인공과 자기가 입장이 비슷하죠? 맨날 혼나니까. 그렇죠? 이게 동일시예요, 동일시. 그리고 엄마한테 혼날 때 지도 서러워서 울고, 그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인공이 울고 웃을 때 나도 같이 울고 웃어요. 이 카타르시스라고 그래요. 송혜교하고 뭐, 가하고 막 뽀뽀하고 막 이럴 때 엄마들이 지가 뽀뽀하는 것처럼 찌릿찌릿하고 막 이렇죠? 그리고 뭐 갈등이 생겨서 뭐 파병 나가고 뭐 이러면서 헤어지고 오해가 생기고 막 이렇게 하면 안타깝고 막 이렇죠? 그래가 다음 해 막 기다려지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려운 말로 카타르시스, 자기정화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큰 위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책을 딱 덮으면 뭘 알게 돼요. 가만히 놔둬도 깨닫는다니까. 우리 엄마가 아까도 막 화는 내고 했지만 이 책의 주인공 엄마처럼 애 없어지니까 막 놀래가지고 울면서 찾아다니는 걸 보고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런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서 많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위로와 용기를 얻는 거죠.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해져 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어린이책 읽기에서 인지능의 발달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정서적인 안정. 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하고 많은 그림책을 읽었다고 했죠. 그림책 읽다 보면 너무 신기한 일을 발견해요. 분명히 어린이용 그림책인데 사실은 저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녀윤이 같은 그림책이 있어요. 마녀가 한 명 있었는데 얘는 검은색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온 집안이 검은색이에요. 모든 게 검은색. 고양이도 검은색. 지가 키우는 고양이 윌버라고 있는데 근데 너무 검었다 보니까 고양이가 발견이 잘 안 돼. 그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검은 고양이한테 자꾸 걸려가 넘어지는 거야. 고양이 잘못 있어 없어? 아무 잘못 없죠. 지가 검은색을 좋아해서 모든 게 검은색이 돼. 지가 좋아하는 고양이도 검은색. 근데 고양이한테 걸려서 몇 번 넘어지니까 열받아가지고 고양이를 마술을 부려가지고 녹색으로 바꾼다니까. 그래서 쫓아냈어요. 그 녹색 고양이가 돼가지고 녹색 잔디밭에 가서 이제 바깥에서 사는 거야. 근데 마녀니가 바깥에 또 잔디밭에 빨래 넣으러 왔다가 또 녹색 고양이한테 걸려가 넘어지는 거야. 또 열받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 고양이를 이상한 알록달록한 색깔로 만들었던다. 그래서 고양이가 너무 속상하고 자존감이 낮아져가지고 그다음부터는요 저 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내려오질 않아. 말도 안 하고 우울하게. 아무리 고양이가 내려오라 해도 안 내려오는 거라 이제. 하여튼 그런 책이 있어요. 마녀인이라고 유명한 책인데 그거 보면요 꼭 우리 같은 거라 애들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우리 기준이 문제죠. 내가 검은색을 좋아했어. 그죠? 우리 집의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그대로 유전돼요. 생물학적 DNA만 유전되는 게 아니라 엄마의 말투, 태도, 가치관, 함께 사는 어른들의 모든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유전되죠. 이걸 보고 문화적 유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고양이 일본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 마녀가 지가 찌랄하고 있는 거지. 지가 좋아해서 검은색이고 지가 뭐 녹색 만들고 이랬는데 그러고 지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유전자 물려줬고 우리가 어떻게 가르쳤어.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뭐라 한다니까. 왜 옆집에 갔지 않냐고 막 하고. 그러니까 이런 좋은 그림책도 읽다 보면 우리가 좀 성숙해져 가고요. 또 책 읽다 보면 감동을 받아서 제가 막 울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애가 막 좋아가지고 막 아빠 그렇게 슬퍼? 하면서 막 생전에 맨날 화만 내던 아빠가 막 울고 이러니까 애가 좀 아빠의 다른 면을 보는 거죠. 저는 진짜 우리 아이하고 책 읽다가 많이 울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많이 운 책 중에 하나가 내 짝꿍 행배라는 책이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어느 학급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서울로 전학 온 영대라는 꾀지한 아이가 아무도 돌봐주는 그 없이 거기서 겪는 어려움인데 저는 그 책 읽으면서 영대가 꼭 저 같아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를 떠나서 이제 서울에 친척집에 갔거든요. 그때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그림책이 어쩌면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할 수도 있다니까요. 저는 내 자궁 체형대 읽으면서 얼마나 슬프든지 막 지금도 울어요. 우리 연구소에서 저하고 같이 수업하는 꼬마들이 있거든요.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저하고 이제 그림책으로 수업을 하는데 책을 안 좋아하고 이런 애들이 이제 책을 좋아하게 하려고 이제 저한테 보내는 엄마들 속셈이 있죠.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애들한테 책을 읽어주고 이래요. 놀고 이러면 억지로 붙잡아서 책 포해놓고 내가 내 자궁 체형대 읽어주거든요.
읽어주다 보면 저도 뭐 지금도 슬퍼가지고 막 우는데 이놈의 가시나들은 내가 선생님이 읽어주는데도 둘이 딴짓하고 있다가 내가 울면 갑자기 내가 울다 보면 먹먹해서 책 못 읽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고 선생님 왜 이렇게 해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어린이처럼 만나서 아이들과 함께 읽어주고 이렇게 나누는 경험이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가 시간만 많으면 제가 말씀드린 건 잘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은 실패를 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털고 일어나서 또 아이와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왔죠. 그 결과로 우리 아이는 공부 굉장히 잘했어요. 그 학원에는 사교육 하나도 없이. 그래서 제가 감히 자신감 있게 자기 주도적으로 아이를 자라게 하는데 책 읽기가 아주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장안에서 책 읽기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있잖아 이상하게 관념적으로 알아요. 근데 내 삶에서는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수능 국어사전 가보면 수능 치는 날 첫 교시가 국어거든요. 국어사전 가보면요 한 교실에 30명의 수험생이 국어시험을 치는데 시간 내에 문제 다 푸는 애들이 한 교실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 여러분들 저학년 엄마들은 대부분 수능 세대네 남 이야기 할 것 없이 자기 수능 쳤던 생각하면 돼. 시간 모자라가지고 다 밀었죠. 찍었죠. 대답 안 하네. 아니 이게 한글 아니고 외국어 같으면 엎어놓고 자면 되는데 한글로 된 시험이라서 이거 양심이 있지 엎어놓고 자지도 못해요. 실제로 수능고사에 가면 시간 내에 다 풀고 답안지에 마킹하고 가져간 수험표 뒷면에 정답을 옮겨 적고 이게 정상적인 건데 이거 하는 사람이 한 교실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8절지로 16쪽이 나오죠. 국어시험에 8절지 16쪽이 나와요. 한 면 가득히 지문을 주고 문제 달랑 3문제 달려있죠. 그 산더미 같은 지문을 읽어내고 밑줄 친 거 쫓아가가 또 다시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겨우 3문제 풀고 나면 다음 페이지 딱 넘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산더미 같은 지문이 더 기다리고 돼요. 이게 숨 막힌다니까 잘못하면. 이걸 안다면 어린 시절부터 좀 달리 키워야 돼요. 달리.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교실로 내려볼게요. 자, 고등학교 들어갔어. 어떻게 돼요? 수학 공부하느라고 자기 공부 시간에 60% 수학 공부, 30%는 영어 공부, 나머지 10%는 사탐, 과탐 해야 돼요. 달리 책 읽거나 공부를 따로 할 시간이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자, 중학교 시절로 내려오면 저마다 스마트폰 손에 들고 있고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방문 닫고 들어가요. 아직 엄마도 순진해서 잘 모를 거라. 애 키우는 게 내 멋대로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초등 장학년 시절에 내가 행패 부린 만큼 사춘기가 되면 거두게 돼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니까? 아니, 이게 망고불변의 진리 아니에요. 아니, 밭에다가 뭘 뿌렸어요. 그 열매가 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멋대로 하잖아요? 사춘기 되면 애들이 더 반항이 심해져요. 저는 그런 애도 봤어요. 아빠가 한 대만 하면서 얘가 사춘기 때 아빠한테 중학교 1학년 때 맞았어. 중학교 3학년 되니까요. 애가 자퇴하겠다면서 하는 게 집에서 텔레비를 다 부숴요. 부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아빠 한 대로 해주겠다 하면서. 뿌린 대로 거둔다니까? 공짜 없어요. 이거는 모든 종교를 막론하고 철학을 막론하고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 우리가 아이 키워보면 나중에 사춘기 되면요 절벽을 만난다니까? 여기 엄마도 그래도 좀 착해서 심하게는 안 겪겠네. 근데 이제 심하게 하잖아요. 못되게 하는 엄마들 있거든? 그런데 나중에 되면요 진짜 어려워진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되면 자퇴한다 하지 학교 폭력에 휘말리지. 꼭 사고 터지면 저한테 찾아온다니까. 평소에 제 강의 좀 들으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13년째 무료 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 그 어린이 서점에서 갑자기 인터넷 서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그러면서 동네 골목이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 중학교 2학년 때 이 서점 주인이 저보고 엄마들 대상으로 책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십몇 년 동안 그동안 도움받은 게 너무 커서 얼떨결에 저도 그러겠다고 하고 여름 방학 때 강의를 한번 했어요. 그때 12명이 와서 들었어요. 근데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만 매주 강의를 하게 됐어요.
어린이 서점에서. 11년 동안 어린이 서점 강의하고요. 어린이 서점 결국 문 닫아가지고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지금도 해요. 매주 금요일마다. 학기별로 한 학기는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수학 공부, 한 학기는 사교육비를 현저하게 절약하는 엄마표 영어 공부, 또 한 학기는 책 읽기에 관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이번 학기는 책 읽기 하고 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그림책, 주옥 같은 그림책 한 권을 정해서 엄마들한테 읽어주고요. 신기하죠? 30대고 40대 된 엄마들이 제가 그림책 읽어주고 듣고 있다니까. 평균 한 40명 정도 오시는데, 그림책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제가 그 그림책을 통해서 건져 올린 것을 지금 말씀드리듯이 엄마들한테 나누고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가서 또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신기하게도 이게 이제 교육청에 알려져가지고, 오늘 저보고 연수받고 좀 뛰래. 뭘 뛰익하니까. 학부모 영양강 교육이 좀 다니라는 거죠. 그 저는 한 번도 생각이 없던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몇 년 하니까 엄마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교육청에서 제일 인기 있는 강사니까 제 입으로 참아 이 말 못하겠네요. 아니 보통 웬만한 학교는 계속 불러요. 원래 교육청에서 작년에 불렀던 인간 부르지 말라 하잖아. 왜 그런지 알아요? 했던 얘기 또 한다고. 엄마들 지겹다고. 근데 저는 꼭 내년에는, 원래는 책 읽기 했으니까 내년에는 수학 공부 해주세요 하고, 아니면 내년에는 뭐 엄마표 잠수내 영어부법 이야기해 주세요 하고. 사춘기 되면요, 그러니까 책 읽기 잘 안 돼요. 이미 습관이 잡혔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범어동 이런 데 가면 골목마다 있는 오피스텔에 국어 논술 전문 학원 이런 데 비싼 돈 주고 보내요. 그래도 거기라도 가면 뭐 한 달에 몇 권 읽겠지 하면서. 쉽지 않아요. 이 책 읽기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습관이 잡혀야 되는 거라서. 자, 고학년은 내려오면요. 책 읽기는 중요한데 책은 안 읽어. 기껏 읽으라고 고함 지르면 만화 들고 있거나 Y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엄마들 답답해가지고 하는 게 할 수 없이 뭐 국어 관련, 논술 관련 학습지 하죠. 한우리 독서 논술, 뭐 주니어 플라톤, 지혜의 숲, 개사코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저학년 때 어때요? 학습지 하죠, 학습지. 눈높이 할까, 싱크비 할까 막 고민하다가 저학년 때는 이런 것도 머리 터진다니까? 그놈의 눈높이니, 뭐, 싱크비니, 구몬이니, 뭐, 다 그어서 건데. 그래도 막 결정하려고 하면 어느 게 더 낫노? 해갖고 막, 마치 옛날에 유치원 고를 때, 제가 우리 아이 유치원 보낼 때요, 정말 머리 터질 뻔 했어. 이 초보 아빠가 유치원 보내려고 하니까, 온갖 조사 다 하고 해가지고요. 제가 직접 아이를 데리고 4군데 유치원을 방문했어요. 자, 대구에서 해바라기, 몬테소리가 가장 대표적인 해바라기 유치원. 그때 뭐, 할머니, 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 하더라고. 가보니까 막 온 1층부터 3층까지 전부 교구로 떡칠을 해놨더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야, 이건 너무 애가 교구에 수동화 되겠다 싶었어요.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몬테소리 비판하는 유치원도 갔죠. 통합유치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통합유치원의 대표격인, 어디더라? 계명대학교 유아교육과 부설 계명유치원. 대명동 있어요. 그거 쫓아가가지고 또 막. 또 가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아빠가 상담하러 온다고 또 내 앞에 앉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유치원의 연간 커리큘럼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막 선생님이 당황해가지고 있잖아. 교무실 뛰어가가 막 교무실 다 뒤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1시간 찾아도 못 찾대? 없는 거 뭐 있잖아. 보통 엄마 돈은 뭐 원비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한데. 근데 이상한 아빠가 와가지고 뭐 연간 커리큘럼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막 엄마들이, 선생님들이 막 미치겠다 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제가 4군데 나는 4군데. 나중에 지나가서 보니까 어때요? 그어서 그어져. 그놈이 그놈인 거라.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우리 불안하니까 뭐라도 해야 되죠. 그래서 뭐 한자도 하고 막. 원집은 뭐 장원 한자? 특정 브랜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제가 이제 언제 볼지 모르니까 또 못되게 말할게요. 초등 저학년 시절에 국어나 한자 관련 학습지 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적도 없어요. 미안합니다. 다 하고 있는데. 자,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문제풀이 방식은요,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푸는 것은, 문제집을 다루는 것은,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거지, 없는 실력을 잊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더 못되게 비유하면, 가족을 위해서 국 끓여놓고 거기다 MSG 태우는 게 좋잖아요. 당장의 입맛을 위해서라면 MSG 태우는 게 좋죠. 식당처럼. 근데 가족 건강을 위한 장기적인 마음이라면, 어때요? MSG 안 태우잖아요? 자, 우리 아이들 장기적인
이제 성장을 위해서라면 그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책을 읽어야 돼요. 읽어주고 이걸 많이 해야 되죠. 문제를 푸는 것은요, 학습지나 이런 문제풀이 중심의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은 전부 MS 테크닉과 거와 비슷하고요. 문제풀이 기술을 배우는 거죠. 어떤 만 욕심 많아가지고 그러면 책도 많이 읽고 문제도 학습도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되지. 문제는 시간이 없지. 우리가 주어진 시간 딱 정해져 있죠. 하루 24시간. 그러니까 중요한 일에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잠자는 데 쓰고 학교 생활에 쓰고. 그럼 우리 아이가 하루 놀고 뭐 빼고 나면 우리 아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 문제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달리는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육상에 비유하면 만약 우리 아이가 달려갈 이 종목이 단거리 경주라면 지금 MSG 뭐고 태워야 돼요. 빨리 문제푸는 기술 익히고 이번 기말에 만약 우리 아이 인생을 승부낸다면 그렇게 해야 되죠. 문제 반복해서 풀리고 이른바 유형학습 해야 되고 이렇죠. 근데 그러다가 제풀이 지쳐요. 왜? 단거리 경주인 줄 알고 너무 일찍부터 전력 질주하니까. 근데 아이 키우는 일은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긴 마라톤 같은 거예요. 마라톤에서 우승을 노리는 사람들이 전력 질주하는 구간은 보통 35km 지점. 이게 스퍼트 지점이라고 하죠. 우승에 관심 없는 애들은 언제 스퍼트 한 줄 알아요? 10km에서 15km 사이. 요때 전력 질주하는 애들을 전문 용어로 페이스메이커라고 불러요. 상대방을 교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꼭 동네마다 옆집마다 보면 페이스메이커 하는 옆에 애들이 있어. 어릴 때부터 애 막 딸딸딸 볶아가 열심히 시켜가지고 막 지금 뭐든지 잘해. 그러니까 같이 옆에 살락하면 미치고 환장하죠. 저거 따라가야 되는데 싶고 막. 근데 애는 말을 안 듣고 안 되고 나는 불안하고. 이럴 때 항상 생각해야 돼요. 좀 전문적 용어로 하면 전략적 사고. 전체를 아우르는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의 전 인생을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 여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이 전체적 사고를 하기보다는 부분적 사고에 아주 강한 거라. 오늘 하루 당장 새끼 밥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오늘 저녁은 뭐 하지? 엄마들 제가 만나서 상담하고 뭐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지? 항상 이 걱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도 공부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옆집에 이기는 거, 동서애보다 더 잘하는 거, 뭐 이런 거 주로 목표로 삼으니까 어릴 때 오버페 있어요. 어릴 때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고 아이의 어떤 힘을 키워야 되죠. 마라톤이라고 생각하면요, 스포츠 시즌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에요. 그것도 최상위권. 여러분들은 뭐 고등학교 3학년 3월달 가서 다 정신 차렸죠? 대부분 애들은 고3 3월달에 좀 정신 차리고요. 최상위권 애들은 고2 겨울방학 시작할 때. 이때가 스포츠 시즌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해야 돼요? 그때 스포츠 할 때 힘이 없어가지고 못 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구력도 키우고 근력도 키우고 심폐능력도 키우고 이래야 되죠. 그런 마라톤에서 육상선수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심폐능력이죠. 폐활량. 자, 비유하자면 책 읽기가 우리 아이 앞으로 학교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폐활량을 키우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안 하고 마라톤 주법을 연습한다 이거죠. 지금 학습지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막 근력도 없고 아직 그죠? 폐활량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뭐 이런데 벌써 마라톤 뛸 때는 팔은 어떻게 접고 뭐 이런 거 연습하는 거하고 비슷하고. 그건 아주 스킬이 불과하죠. 스킬. 자, 이런 스킬은 언제 배우는가 하면 고등학교 가면요 3년 내에 문제풀이 스킬을 배워요. 여러분도 다 해봤잖아요. 고등학교 가면 기말, 중간기말 4번 치죠. 교육청 모의고사 4번 치고요. 사설 모의고사 4번 치고 총 12번의 시험 쳐요. 시험 치면 맨날 뭐예요? 오답해요. 오답. 노트에 문제 틀린 거 다 뺏기란다?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진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웬만큼 공부하는 애들은요 3년 내에 문제 뺏기다 걸리다고. 좀 몇 개 안 틀리면 하루 저녁에 오답 뺏기고 마는데 많이 틀려봐요. 이거 막 계속 뺏겨야 돼요. 그리고 보충 수업 시간 뭐 맨날 문제 풀고 있죠. 문제 해설하고 있어요. 지금도 수능 강의 같은 거 봐봐요. 뭐 EBS 강의에서 보면 다 문제풀이잖아. 문제풀이. 그러니까 문제푸는 테크닉은 고등학교 가서 연습하면 떡을 친다. 지금 뭐 해야 돼요? 책을 충분히 읽어서
마라토너 같으면 심폐 능력, 근력, 지구력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을 잘하게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엄마들이 해야 되는 딱 세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깊이 사랑하는 것을 전제로 책 읽기를 가장 기본에 두고요. 그리고 학년에 맞게 영어와 수학을 적절하게 하는 거야. 나머지는 안 해도 돼요. 책을 많이 읽다 보면요, 나머지 요소는 저절로 해결돼요. 엄마들 뭐 잘 모르는 엄마들이 뭐 역사 걱정하고 요즘은요, 또 뭐 걱정하더라? 지리 걱정하고 그러더라? 인문학 뭐 강조하고 이러니까. 진짜로 그래요. 우리 동네 뭐 아파트 가니까 엄마들이 막 역사 공부 따로 하고 막 이래요. 애 가르치려고. 정신이 빠지는 거. 자, 어린 시절에 좋은 어린 책 읽기를 해야 되는데, 엄마들이 문제는 좋은 어린 책이 뭔지 몰라. 책 읽기가 중요한 줄 아는데. 그래가지고, 거꾸로 돌려서 제일 마지막 유아기 때 가보면, 보여요. 동네마다 많은 엄마들이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니까 언제 우리 집에 왔다 왔어요. 어릴 때 불안한데 동네 언니들이 와서 꽃이 저 교육받으러 가볼래? 하면서. 그래가지고 또 순진해가지고 웅진 언니나 교원 언니 따라서 교육받으러 막 가면 막 협박하죠. 0세부터 2세까지는 뭐 자연관찰. 안 이러면 큰일 난다 하면서 막. 글씨 안 보이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전집 안 읽으면 큰일 날 것처럼 협박해요. 그러니까 엄마들 다 불안해가지고 막 비자금 쪼개가지고 막 도배해놓죠. 도배. 저건 책이 아니고 인테리어. 그리고 정말 안 읽고요, 애들이. 간혹 읽는 애들 있어요. 정말 활자를 좋아하는 애들 있는데, 이런 애들은요, 어린 시절에 너무 저는 지식 중심의 책들 많이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들이 시시해. 그래서 친구들한테 말 안 섞는다니까? 우리 연구소 그런 애 있어요. 엄마들이 어릴 때부터 잘못 책 읽기를 해와가지고, 지식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라. 지식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또래 아이들은 너무 유치해 보여. 그래서 말을 못 걸어요. 친구를 못 사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책 속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엄마가 울면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지금 우리 연구소 보내는 엄마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잘못된 책 읽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지식 중심 책 읽기도 안 읽고, 지식은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보여야 되는데. 육세 경제나 역사를 뭐 전집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무슨 수능 치나 물어봤어요. 수능도요, 문과 수능 치는 애들 보면 문과에서 한국사까지 하면 11과목 중에서 몇 과목 선택하는 거예요. 제일 선택 안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지금은 한국사가 필수가 됐으니까 이제 한국사 빼고, 그럼 10과목 중에 제일 선택 안 하는 게 경제예요. 경제가 제일 어렵거든. 근데 겁도 없이 5세에서 6세 사이에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그 전집 막 읽어 적힙니다. 요즘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옛날에는 학력고사 시대 이전에는 한 개인이 많은 것을 암기하고 있으면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이미 수능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어. 그죠? 지식에 관해서는요,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알려줘. 한 개인이 외우고 있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이제는 제공되는 정보나 지식 중에 어느 게 진짜 어느 게 가짜인지를 선별하는 눈, 이런 걸 키워야 되고요. 또 제공된 많은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요즘 어려운 말로 이걸 보고 융합 또는 통섭 뭐 이렇게 부르죠. 이런 능력이 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창의성이 훨씬 중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구태연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문화, 어떤 용기 있는 엄마들은 한 번에 3,000만 원치를 전집을 사가지고 바로 도배를 하더라고요. 도배지가 그렇게 비싼 건 몰라. 그건 사실 인테리어죠, 인테리어.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안 읽고 있거든? 그러면 집에 있는 전집 보다가, 책 안 읽고 있는 애 얼굴 보다가, 전집보다 애 얼굴 보다, 전집보다 애 얼굴 보다 이러면 또 어느 날 뚜껑이 탁 날아간다니까. 비극이에요, 비극.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어떤 마음으로 책을 읽는가. 제가 생각하기에
아이가 책을 좋아하고 책과 친구가 되려면 적어도 저 4가지 정도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요소가 책의 중요성에 대한 엄마들의 절절한 인식. 그냥 관념적으로 푸르미 아빠 뭐 영향받아가지고 그래 책이 중요하지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어요.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요즘 또 똑똑한 엄마들은 뭐 불량육아 영향을 받더라. 불량육아라고 들어봤어요? 하엄마음에 불량육아 해가지고 애 중학교 겨우 이제 애 중학교 다니는 엄마가 막 책 내가지고 조직원 모집하고 이러대. 하엄마음은 보험한대요. 그래서 그 하엄마음이 하는 보험을 가입하면 조직원이 된대. 우리 용서 엄마 중에 조직원이 있어요. 내가 다 들었어. 하엄마음이랑 푸르미 아빠가 다 하는 말이 뭐 책이 중요하다 하거든. 근데 알고 보면 책의 내용을 보면 다 전집이다. 우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푸르미 아빠가 책을 냈어요. 푸르미 이렇게 영재를 키웠다. 제가 어린 책에 관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읽어봤죠. 와, 읽고 나니까 신경질나더라고. 이런 책은 내가 내야 되는데 하면서. 푸르미가 우리 애하고 동갑이에요. 푸르미 아빠 저보다 1살 어려요. 비슷한 시대를 살았죠. 잘 읽어보면요, 푸르미 아빠는 어린이책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웅진 방문 판매하는 아저씨가 그 집에 들어와서 푸르미 엄마한테 계속 웅진책을 밀었어요. 그래서 그걸 닥친 데서 사다가 유치원도 안 보내고 유치원 보낼 돈 가지고 책 사서 읽었다잖아요. 이 지식 중심의 책읽기를 한 거죠. 참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지식 중심의 책읽기를 많이 하는 아이들 학교 생활 잘 못해요. 푸르미도 자퇴했어요. 하은이도 자퇴했어요. 학교 못 다닌다니까 잘못하면. 또래들하고 수준이 비슷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세 부분의 균형감 있는 발달이 안 되고 인지능력만 너무 발달해버리면 특히 어린 시절에 굉장히 위험하죠. 친구 관계를 못하니까 사회성 같은 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엄마들이 책 읽기가 정말 인식이 중요해요. 어쩌면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1시간이 넘도록 엄마들 설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자녀 교육을 하고 있는 패턴 온 동네에 다 빤하잖아요. 제가 한 예만 들을게요. 뭐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저는 어릴 때 공부를 너무 못하고 학교를 못 다녀서 옛날 어른들한테서 항상 들었던 말을 제 삶에서 실천을 못했어요. 제가 유아기 때는 어른들이 저한테 덕담한다고 제가 어디 친척집 가면 항상 김판사 오시나 익혔거든. 그러니까 판검사가 되라는 거지. 이과를 가면 의사 되고 문과를 가면 판검사 되고 이게 옛날 어른들의 로망이죠. 저도 그 영향을 나도 모르게 받아서 저는 그만 경대부대 들어갔을 때 학생운동을 했어요. 34살 때까지 제가 맨날 국가공부 위반하고 도망다니고 그랬거든요.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우리 엄마가 막 울면서 저를 데리고 시내 2번째 큰 서점 본영당 서점 데리고 가서 사법시험 교재를 이만큼 사주더라고. 사법시험 공부하라고. 근데 제가 딱 대학 들어가 보니까 좀 멋있게 이야기하자면 조국의 민주주의가 바람 앞에 촛불 같아가지고 내가 전두환 독재 타도 투쟁단이라고. 제가 대학 다닐 때 경북대학교 복학생 협의회 의장했거든요. 그 경대 앞에 최초로 제가 사회학 서점을 열었어요. 이인영 서적 파는 서점. 그것 때문에 수배 받고 뭐 국가공부 잡혀가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고시 공부할 기회를 놓쳤잖아. 어릴 때 우리 애 키우면서 항상 내가 우리 애 보고 서울법대 하면서 내가 세뇌를 시켰어.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는지 전국에 있는 주요 명문대학의 법대를 다 없애보더라고. 그리고 로스쿨이라는 걸 또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애 닥쳤던 게 뭐 지금 쳐다본다고 할 수 없이 문과에서 갈 수 있는 그 다음 대학이 경영대학밖에 없는 거. 거기 경영대학 갔어요. 그 제가 아무리 뭐 판검사하고 뭐 법률가가 되면 뭐 평생을 먹고 살고 자격증 시대다 하고 막 해도 안 돼. 요즘 애들은 우리하고 트렌드가 달라요. 그 애가 무시하더라고. 근데 또 제 생각을 고수하면 어떻게 돼? 애하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래 아빠는 네가 어떤 삶을 살든지 너를 응원할 것이다. 이렇게. 멋있죠?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 저런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아이하고 소통하고 해야 가능하다니까. 저도 옛날에는요, 네 100점 맞으면 아빠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한 개라도 틀리면 네 뒤진다. 내가 늘 이렇게 알겠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저도 성숙해 가고 이러면서 이제 진짜로 소설가 공지영이라고 알아요? 공지영이 남편을 여러 거쳤어요. 애들이 배가 다 달라. 근데 신기하게도 이분은 그 자기 아이들과의 생활을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한 소설책을 하나 냈어요. 즐거운 우리 집인가? 즐거운 나의 집인가? 거기 보면 제일 큰 딸한테 가잖아요.
내 딸아, 네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엄마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공중도 극하는데 명식이 자녀교육하는 제가 안 하면 되겠어요? 그 진짜로 아이한테 네가 어떤 길을 가든지 아빠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마이가 지금 외국 나갔잖아. 원래 대학 졸업하고요. 갑자기 헬조선 탈출하겠다고. 금수저가 판치고 뭐 부정과 뭐 이런 게 판치는 여기서 있는 것보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뭐 하면서 외국으로 나갔어요. 근데 얘가 나가기 전에 재작년에 일요일이었어요. 8월달. 제가 일요일에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아빠. 왜? 그러니까. 아니, 꼭 왜 안 하고 그냥 말하면 되잖아. 근데 이마지면 꼭 아빠 하고 가만히 있다 궁금하게. 왜 해야 또 말. 왜 하니까. 시험이 와 이래 심노.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무슨 시험 하니까. 로스쿨 입문 시험.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뻥찌기도 하고 웬일 하면서. 근데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거 한 번 더 붙였어요. 꼭 보면요. 기말고사 치고 나서 시험이 쉽다 하는 놈 보면 70점이거든. 이거 뭐 시험이 쉬운지 어려운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이런 애들이 시험 쉽다 하면 뭐 기대하면 안 돼요. 저학년들. 꼭 그러면 70점이다. 근데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요. 한 문제가 아리까리 해가지고 막 시험 끝나고 나면 책 찾아보고 이런다니까? 이런 애들 보면 96점 100점이지. 근데 우리 애만 딱 뜨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시험 쉽다 하니까. 그것도 뭐 보통 시험도 아니고. 20대 초중반에서 30대 중반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젊은이를 뽑는 시험이잖아요. 법률가니까. 그 시험에서 그래 시험이 와 이래 심록하니까 이건 말이 돼요? 근데 내가 놀렸거든? 근데 우리 애가 열받았어요. 그래서 한 달 후에 발표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들어가가지고 수험번호 쳐였고 성적표를 딱 인증해서 저한테 보냈다니까. 어떤 줄 알아요? 우리나라 로스쿨 정원이 2,000명이거든. 이건 알아요? 광역 시도별로 로스쿨이 하나씩 있어요. 경북대 로스쿨은 대구, 영남대 로스쿨은 경북이죠. 이런 식으로. 2,000명이 있고 그 중에서 80%가 해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요. 1,600명 정도. 그 2,000명을 모집하는 시험에 보통 한 7, 8,000명이 응시를 하죠. 문과 최상위권 중에서 길이 다른 애들 좀 빼고. 우리 아이가 로스쿨 치는 그 해에 7,500명이 로스쿨 입문시험을 쳤는데 우리 아이가 그 중에 120등 했어요. 준비 하나도 안 하고. 120등이 보통이 아닌데 지금. 여러분들 뭐 아니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60명, 150명, 연세대 120명, 고려대 120명, 성균관대 한양대 각각 80명. 여기 메이저 5대 로스쿨이에요. 요것만 해도 한 500명 되죠. 120등 했다니까. 아깝죠? 점수 아까워 죽겠어. 자, 로스쿨 입문시험 과목은 딱 두 가지예요. 언어 이해 한 과목 35문제, 논리 추론 이렇게 두 과목.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언어 능력과 논리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데 문제는요. 이 시험은 교재가 없어요. 교과서가 없어요. 기출 문제집은 있지만 벼락치기를 할 수 없는 과목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한 젊은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도의 이 논리 추론 능력과 언어 능력을 필요로 하는 그 직업에 종사해야 되는 법률가가 되려고 하는 젊은이들을 뽑아야 하니까 이 젊은이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 영역과 관련해서 살아왔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뭐 만들 수도 없죠, 사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읽기와 관련해서 또 논리적 사고 능력, 이거 수학 공부 관련 영역이거든요. 수학, 숫자 없는 수학. 논리 추론이라는 건 숫자 없는 수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시험표를 인정한 다음에 처음으로 저를 인정하더라고. 그 전까지는 지가 똑똑해서 지 공부 잘한 줄 알아요. 실제로 수능에서도 우리는 문과를 했거든요. 문과 수험생이 이제 60만 명이 수험생이라면 문과가 40만 명 준대요. 계산하자면 편하게 40만 명 10%는 4만 명이면 1%. 1% 4,000명이죠. 0.1% 400명이죠. 우리는요 200등 있어, 250등 있어. 잘했죠? 0.05%. 사격 하나도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제가 직접 키웠어요. 초3 때부터 잠수내 활동을 했어요. 지금까지. 지금은 뭐 글도 안 쓰고 하지만 우리 아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글 많이 썼거든요. 제 대학년 되면 다 알아요.
오래된 사람들은. 전설이었게, 전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내가 서울에 올라가서 그거 했잖아요. 코엑스에서 잠순 회원들 대상 강연도 3년 했어요. 아까 소개할 때 잠순에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카는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고 이제 그냥 한 줄 읽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죠. 잠순에는 강사 이런 그게 없어요. 온라인 사이트거든요. 연회비 10만 원 내야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예요. 이거 뭐 월 결제도 안 돼. 아주 콧대 높은 사이트죠. 제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온갖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수학 교재도요, 서울 대치동에서 어떤 교재를 하는지 내가 거기서 알았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애한테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냥 대충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아이하고 수많은 과정을 거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해보고 우리 아이가 실패한 건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그죠? 큰 도움이 된 건 여러분들 보고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해준 사람 잘 없어요. 잘 듣나네. 그러니까 제게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아이가 말하더라니까. 평소에는 지가 똑똑해서 뭐 지금까지 공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던데 그 로스쿨 입문시험 치고 와서 카톡으로 이렇게 말해요. 와, 내가 어린 시절에 아빠한테 끌려다니는 게 이렇게 위력있을 줄 몰랐다. 딱딱하다니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체격기가 평생 간다는 뜻이죠. 일생에 영향을 미쳐요. 단지 국어시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과목에 영향을 미쳐요.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오히려 증가하죠. 그러면 사회나 과학 같은 과목에 나오는 어려운 어휘들을 따로 공부 안 해도 돼요. 한자 학습지 하면서 그런 거 꼬시거든. 초등학교 4학년 이후부터 뭐 과학은 용맨이 용지린이 뭐 이런 말 나오고 사회는 뭐 축척 등고선 이런 말 나오는데 뭐 우리말에 70%가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꼬신다니까. 그거 꼬시키는 거라. 그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말 제일 열심히 하면 다 해결돼요. 저절로 돼, 저절로. 지금은 법원에서도요, 이제 한자 섞인 판결문을 안 쓴다니까? 한글 판결문, 한글. 이번에 헌법재판소 판결문 봤어요? 다 한글이라.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또 꼬시면서 뭐 몇 급 따놓으면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된다, 이칸. 우리나라 어느 200개 대학 가운데 한자 자격증 있다고 어드밴티지 주는 대학이 어딨어요? 다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근데 꼬시키면 안 돼. 너무 미안해. 또 한자 하는 분들은 또 오늘 갈등 할라. 아니, 좋은 의식 그러면 나머지 다 해결된다니까? 국영수도 못한 것들 꼭 뭐 사회과학 걱정하고 있어요. 사회과학 걱정할 시간에 국영수를 기초를 튼튼히 잡아야죠. 제대로 입시만 생각한다면 말이에요. 근데 꼭 국영수가 안 된 것들이 꼭 좀 미안하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요, 이 자녀교육의 초점, 목표, 이게 분명해야 돼요. 안 그리고 온 과목 다 잘했다고 막 이렇게 빨간펜 하다가 큰일 나. 그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봐서 점점 올라가면요, 수능 가면 다른 과목 하나도 없어지고 국영수에다가 탐구 딱 이렇게 달려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회 탐구 뭐 열 몇 과목 되고 뭐 과학 탐구가 8과목이 되는데 그냥 탐구라, 탐구. 그 입시에서는 반응 비율을 확 낮추고요. 여러분들이 아이들 대학 갈 때는 이제 영어도 수능에서 절대평가되죠. 포로와 패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2과목밖에 없잖아. 국어하고 수학. 특별히 입시에서는 수학이거든요. 어린 시절에 수학 공부에 대한 이 습관을 잘 들여야 되는데 이건 오늘 주제가 아니므로 체육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평생 간다니까. 그리고 다른 과목에도 다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영어에도 영어 지문 보면요, 이거 다 독해라, 독해. 수능 영어에서 듣기 17문제 나오고요, 문법 1문제 나오고 나머지 다 독해예요. 독해라는 게 뭐예요? 읽고 내용을 파악해서 정답을 고르는 거잖아요. 이건 영어 잘 몰라도 국어 책 읽기 많이 하면 영어는 어지없어 쉬워져요. 시간이 없네 진짜. 너무 많이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자, 아이들이 책을 읽을 여유가 있어요. 엄마들 인식이 있다면 그 다음에 애들한테 시간이 있어요. 그죠? 근데 많은 엄마들이 피아노 갔다가 태권도 가기 전까지 1시간 남았으니까 그것도 책 읽고 익한다니까. 그건 뭐예요? 자, 스키핑 하는 거지. 건성으로 읽기. 아니면 대충 읽어도 되는 만화책 들고 있어. 그래서 온 대한민국 고학년들이 다 Y들이죠, Y. 옛날에 우리 애 때는요, 세 먼 나라, 이웃 나라. 완전히 온 장안을 휩쓸었어요. 좀 있으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가나 출판사에서 나온 조잡한 확 써. 그 다음에 또 마법천자가 나와가지고 뭐 카드 하나씩 달아주니까 애들이 뭐 그거 수집한다고 환장을 하고. 요즘 또 Y 나오니까요, 막. Y가 장사가 잘 되니까 아무 책이나 다 Y라고 붙여가지고.
처음에 Y 뭐 괜찮을 때는 질 좋은 이제 뭐 한 20권 나오더니 지금은 뭐 수백 권 다 Y고 지금 홈쇼핑에서 팔고.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동네 서점이나 큰 대형 서점 가봐요. 중앙매대 전부 뭐 있어요? 학습만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디스플레이 법칙이에요. 마진폭이 큰 책이 눈에 잘 띄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잡하고 원가는 낮고, 그죠? 서점에 이익을 많이 남기는 책을 눈에 띄는데 놓죠.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서점 가면요, 좋은 책 한 번도 못 꺼내요. 뭐 교보나 영문관하고 다른 거 없어요. 마치 바다에서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격이에요. 좋은 어린책 찾는다는 게. 요즘은 서점 못 가게 생겼어. 차라리 좋은 어린책 목록을 가지고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게 훨씬 낫죠.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어린책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어린책은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말씀드리려고 하고, 네 번째가 저학년들의 경우에 특히 책을 읽어줘요. 엄마들이 바쁘고 살림하고 동생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네가 읽어 하면서 네 한글 알잖아 하면서. 제가 꼬마들하고 1학년 때 두 팀 중수 외워 그림책 가지고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하면서 지금 뭐 한글 다 안다고 큰소리 빵빵 쳐. 그래서 내가 한번 읽어보라 했거든. 근데 꼭 여러분들이 영어책 읽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알파벳 다 알죠? 영어책 한번 읽어볼래요? 이런 거 비슷하다니까. 애들이 한글 안다고 해서 책을 유창하게 읽는 게 아니죠. 그 저자의 의도, 또 배경과 분위기, 행간의 숨은 뜻, 그죠? 이런 걸 다 살펴가면서 읽는 게 책 읽기거든요. 근데 아직 어린아이들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권하기를 책을 읽어주라고요. 책 읽어주기가 우리 아이의 책 읽기를 좌우한다. 어른들이 읽어주는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저절로 읽기 능력이 향상돼요. 언제까지 읽어주는가 하면 엄마들이 목소리를 읽어주는 것이 아이가 눈으로 읽는 것보다 널에 터져가지고 애들이 못 듣고 있다니까? 못 듣고 있을 때 뺏어가요. 이제 내가 읽을게. 자, 그 시기가 되면 이제 읽기 자립을 하는 거라. 그 전에 엄마들이 인위적으로 읽으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담도 되고 책을 싫어하게 될 수도 있고요. 엄마들 읽어주면 얼마나 재밌어요. 거기다가 마음까지 얹어서 아이들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는다고 생각해봐요. 애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 이게 실한데요. 제가 지난주에 가서 어떤 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 들은 엄마가 학교 도서관에 바로 가서 제가 쭉 추천한 책 중에 2권을 딱 빌렸대. 아까 엄마가 화났다는 책하고 또 하나 뭐더라? 마당을 낭낭탁하고 2권을 가서 빌렸다는데 애한테 가서 그날 읽어주는데 읽어주면서 자기가 바로 그 말을 못하니까 제가 강의 때 했던 말을 그대로 리바이벌 했대요. 근데 내가 갑자기 2학년짜리가 막 통곡을 하면서 울더래. 그래가지고 엄마가 나는 평소에 애 화 안 내고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해. 너 다 잘한다고 생각하잖아? 미안해요. 자기를 몰라. 주제 파악이 안 돼, 엄마들이. 나중에 중고등학생 때는 어떤 줄 알아요? 애들이 저한테 상담하러 와서 하는 말이 엄마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짜증난다. 그래 된다니까. 어릴 때 행패 부리면. 근데 그 2학년짜리가 엄마가 읽어주면서 진심으로 말하니까 애가 막 통보를 하면서 우는 거야. 그래 엄마 놀래가지고 막 엄마를 비난하는가 싶어 들어보니까 아니래. 오늘 엄마가 책을 읽어주고 이런 말을 하는데 엄마 진심이 느껴진대. 엄마 사랑이 느껴진다 하면서 막 울더래. 그래가지고 그날 막 이 집에 왔는데 거기서 행복이 발생했어요. 행복은요 형편이나 조건, 환경이나 처지가 바뀐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없다가도 오늘 남편이 아까처럼 막 비자금 주면서 친정 도우락 하고 이러면 거기서 막 너무 감동이 오죠? 남편 보는 눈에 막 하트가 뽕뽕뽕 나올 거 아니에요. 이때 행복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아이들이 그 마음을 가서 감동해서 행복해하고 이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게 행복이에요. 행복은 뭐 로또 당첨되면 뭐 불현듯이 오는 이런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관계가 나쁘면 지옥이에요. 뭐 죽고 나면 지옥 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시어머니하고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봐.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알아요? 저는 가끔 우리 라인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옆에내가 엘리베이터를 타. 나는 맨날 인사하는데 지는 인사도 안 하고 막 생각하고. 근데 우연히 그 엘리베이터 안에 딱 만나봐요. 그 지하까지 내려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알아요? 춤이 막 꿀꿀꿀꿀 넘어갈까봐 막. 그렇다니까.
그 지옥은 멀리 있지 않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내가 불화하면 그게 지옥이 돼요. 책을 많이 읽어주시기 바라고. 문제는 이제 좋은 언어책이죠, 좋은 언어책. 자, 요즘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학교 도서관도 좋고 이래가지고, 요즘 선생님들도 책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이래서 많이 이제 인식이 개선됐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좋은 언어책을 어떻게 찾을까? 그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도서관에서 어떻게 빌려줄까? 이 고민을 해야 되죠. 이걸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전집에 의존하고 이랬거든요. 자, 교보문고나 인터파크에서 전산화된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책을 통계를 내봤더니, 인터파크에서는 저 책이 베스트셀러 안에 들었어요. 가만히 보시면 만화나 전집은 없죠. 이런 거 책도 아니니까 통계도 안 잡아요. 그래서 저렇게 많이 팔린 책, 오랫동안 좋은 평가를 받은 책을 중심으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를 확산시키면 어떻게 해요? 저런 좋은 베스트셀러를 낸 출판사, 그 다음에 저런 좋은 베스트셀러를 만든 작가, 이렇게 따라가면 쉽죠. 도서관에서 빌릴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인터파크 통계 보면 1위가 강아지똥이죠. 자, 강아지똥은 권정선 선생님이 썼어요. 그러니까 권정선 선생님 같은 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수의 그림책 작가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제가 이제 대표적인 작품 세 권만 들고 나왔는데 저는 이제 금요일마다 강의를 할 때 이 세 권을 다 한 번씩 사용했어요. 우리에게 주는 뭐 이렇게 따뜻한 어떤 것이 많아서. 권영 선생님은 가까이 살죠. 안동 살았어요, 안동. 우리 아버지처럼 폐병 걸렸는데,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권영 선생님은 살아가지고, 그 대신 몸이 약해가지고 장가를 못 갔죠. 일생을 40몇 킬로로. 그 안동에 있는 아주 조그만 교회에 종치기를 하면서 살았어요. 일생을 검소하게 살았죠. 그리고 모든 동화나 그림책을 만들 때 전부 그 자기 마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 이야기로 만들었어요. 엄마까투리 같은 것도 실제로 안동에 산불이 나가지고, 그죠? 그 동네 아저씨가 산에 올라가 보니까 엄마 까투리는 타 죽어 있는데 그 주변으로 애기 까투리가 10마리가 뿅뿅뿅 거리고 있더래요. 그걸 권영쌤한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권영쌤이 그걸 모티브로 해서 엄마 까투리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권영쌤의 책은 참 좋은 책이구나. 우리나라 최초로 100만 부 이상 팔린 스테디셀러가 된 게 강아지똥이죠. 고학년에 가면 이제 몽실언니 이런 책이 있고요. 그 교과서도 다 실리고 이러죠. 요즘은 학교 교과서가 좋아져서 교과서 뒤에 보면 제일 뒷페이지 보면 교과서의 본문으로 가져온 책의 원전을 목록을 쫙 만들어놨죠. 거기 보시면 전부 좋은 언니 책이에요. 그리고 강아지 똥은 어디서 만들었는가 하면 길버드 어린이에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길버드 어린이에서 좋은 책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길버드는 우리나라 어린이책 브랜드 가운데 파워 랭킹 한 3, 4위 해요. 알라딘이나 이런 데서 가보시면 책 검색하다 보면요. 제일 밑에 가면 출판사 랭킹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책 분야에서 이 출판사는 몇 위 정도 한다 이런 그 순위가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셔도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출판사 안 보이죠? 너무 멀리 있어서. 길버드 어린이에서 나온 책 중에 우리 초딩 저학년들이 억수로 좋아하는 책 시리즈가 있죠. 지원이와 병단이 시리즈라고. 저 길버드 어린이 편집 주관하는 고대영 선생이 자기 애 키우는 이야기를 전부 동화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림을 다른 분이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지원이와 병단이 시리즈라고 하면서 많이 내고 있죠. 제가 볼 때 세계적인 유명한 그림책과 비교해서 정말 조잡하던데 이상하게 애들은 정말 좋아해요. 지하철을 타고서 손톱 깨물기, 용돈 좀 주세요. 뭐 싸워도 돼요. 뭐 이런 책들 9권인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런 책들 아이들이 다 좋아해요. 그리고 그 지원의 병간이 시리즈 보면 매 페이지마다 또 숨은 그림 찾기가 하나씩 숨어 있어요. 그래서 애들 굉장히 좋아해요. 오성의 집 꽃 같은데 출판사 어디 보면 사계절 같은데 사계절에 치고 사계절이라는 출판사는요 우리나라 어린이책 시장에서 아주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죠. 특히 글밥 많은 책, 저학년 문고, 또 그림책 중에는 초등학생을 위한 그림책 해가지고요 아주 의미 있는 주제가 묵직하고 이런 그림책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저는 사계절 책 가지고 고학년 인문학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해보면 신기한 책들 참 많아요. 자, 권정생, 그 다음에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요즘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작가를 들려면 백희나를 들 수 있죠.
11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구름빵 내가지고 일약 스타가 됐어요. 처음으로 우리나라 그림책에 아빠를 들여와가지고, 아빠 직장 갔는데 아침 굶고 갔다는 모티프를 설정해서, 이 양반은 미국에서 유학 가가지고 뭐 이상한 거 배웠더라고. 닭종이 공인가? 닭공인가 뭐 이걸 배워가지고, 그림책은 그림을 그리잖아요. 일러스트나 회화를 그리는데, 이분의 작품들 보면 전부 공예를 해요. 닭종이로 배경을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 그 배경을 사진을 찍어서 그림책의 배경으로 사용하죠. 독특한 기법을 사용하는데 아주 지금 핫한 작가죠.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해보면 장수당 선생님도 엄청 좋아하고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알사탕은 원래 며칠 전에 나온 신간이에요, 신간. 그래서 도서관에 아마 없지 싶어요. 저건 제가 딱 보니까 완전히 초대박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아서 나오자마자 제가 사가지고 엄마들한테 강의도 한번 하고 정말 감동적이에요. 우리 모두가 매일 아이들한테 알사탕을 먹이고 싶은. 저 알사탕 보면요. 시간이 없어서 뭐 지금 몇 시고? 저거 잘못 시계 맞아요, 저거? 맞아요? 어떤 외톨이 꼬마가 있어요. 저 알사탕에는 엄마가 등장하지 않아요. 백희나 선생이 구름빵 만들 때 가장 후회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구름빵에 보면 엄마, 아빠, 남매가 아주 단란하게 나오거든. 그래서 너무 후회했대. 혹시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그 후로 백희나 선생이 만드는 모든 작품은 엄마가 없거나 아빠가 없어요. 신기하죠? 구름빵, 알사탕에는 엄마가 등장 안 해요. 이 아이가 외톨이에 혼자 맨날 놀고 있어. 꾀재재하 해가지고. 혼자 땅바닥에 구슬치기를 하다가 구슬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문방구 갔어요. 구슬 사러. 근데 이 문방구 할아버지가 애 꼬셔가지고 알사탕을 파는 거야. 구슬을 팔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순진한 이놈이 알사탕 한 봉지를 사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봉지를 뜯어가지고 알사탕을 하나 먹죠. 제일 처음 알사탕은 좀 갈색이야, 갈색. 소파 색깔. 신기하게 근데 이 알사탕을 먹으니까 마음의 소리가 들려요. 소파가 말을 한다니까? 얘한테? 야, 너가 아빠한테 소파에 앉아서 테레비 볼 때 방귀 좀 그럼 이렇게 나. 내가 미치겠다, 숨 막혀서. 하면서. 그래서 너는 꼭 왜 테레비 리모컨을 내 살 속에 박아놔가지고 맨날 너끼리 리모컨 찬다고 싸우냐고 하면서. 내 아파 죽겠다 하고 이런 식으로. 신기하죠? 알사탕 봉지 안에 풍선껌도 하나 들었는데 풍선껌을 씹다가 풍선껌을 불었는데 터졌어요. 터지니까 갑자기 돌아가신 할머니 목소리가 나오는 거야. 아가야 하면서. 얘가 너무 행복해가지고요. 엄마도 오는데 할머니 목소리 들리니까. 그래서 얘가 풍선껌 씹다 말고 식당 밑에 붙여놓죠. 할머니 생각날 때마다 껌 씹으려고. 너무 감동적이에요. 또 한 알사탕을 먹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빠가 퇴근해 왔어. 퇴근해 와가지고 아빠가 하루 종일 못했던 폭풍 잔소리를 그림책 한 페이지에 활자로 빽빽하게 잔소리하고 있어요. 했나, 왜 안 했노, 뭐 했나, 숙제했나, 뭐 씻었나, 뭐 했나, 이건 왜 이랬노. 엄마들이 하루 종일 하는 걸 이 아빠가 퇴근하고 한 방에 보고서 설거지 하면서. 근데 신기하게도 이 알사탕을 딱 먹으니까 아빠가 하는 모든 말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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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아빠는 막 폭풍 잔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만 이거는 막 아빠 뒤에 가서 막 끌어안는 거라. 신기하죠? 우리가 맨날 미치는 늘뛰듯이 하지만 알사탕을 딱 먹이면 다 번역해서 우리 마음을 알아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이 그림책 희한하다니까? 생략하고요. 제일 마지막 알사탕을 딱 먹으면 이번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이상하게 애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용기가 떠올라. 내가 먼저 가서 놀자고 해볼까? 이런. 그래가지고 저쯤 혼자 놀고 있는 친구한테 용기를 내서 다가가서 나하고 같이 놀래?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친구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나도 혼자 심심했어. 그래가지고 둘이 막 하나는 킥보드 타고 하나는 보드 타고 막 놀고 있어. 책을 딱 덮고 나면요 마지막 뒷표지에 한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 팔고라인 아파트 입구가 딱 그려져 있고 내가 보니까 딱 잠실 주공 아파트 같더만. 팔고라인 입구에 애들 어디 간 데 없고 아파트 입구에 킥보드하고 보드가 2대 서 있어. 그리고 아무 말도 없고 애도 없어요.
근데 그 마지막 책의 그 표지를 보는 순간 마음이 너무 먹먹해지는 거예요. 이 외롭게 놀던 이 왕따 같은 아이가 이제 친구 사귀어가지고 지금 친구 집에 놀러 올라갔잖아. 그 앞으로 어떻게 행복하게 아이가 이제 지내게 될지 이건 안 봐도 상상이 가능한 거죠. 제가 이 그림 듣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막 울면서 엄마들한테 강의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매일 이렇게 하고 싶죠. 매일 알사탕 먹이고 매일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일상에서 우리가 쫓기고 불안하고 마치 물이 땅을 덮고 있는 것처럼 두터운 물이 댐 건설하면요 원래는 땅이었는데 두터운 물이 덮어버려요. 이 두터운 물이 덮고 나면 더 이상 땅에서는 뭐가 자라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원래는 아이들이 사랑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불안감 이런 게 덮는 거라 혼란스러움 이런 게 덮어요. 그럼 이상하게 우리 원래 깊숙한 곳에 있던 우리가 아이를 낳고 그 행복해했던 경이로워했던 그 마음은 밑에 가라앉아 있고 우리 일상을 살면서 맨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죠. 근데 이 알사탕이 저는 어쩌면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좋은 어린이 책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알사탕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엄마들한테 그림책 읽어주는 거죠. 알사탕 먹이는 거예요 엄마들한테. 이 책 꼭 한번 사봐요. 자, 우리나라 책만 좋은 책이 있는 게 아니고요. 주옥 같은 외국 그림책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한 권 한 권 소개는 못하고요. 그냥 이렇게 목록만 보여드리는데 필요하시면 사진 안 찍어도 되고요. 제가 이게 다 보여줄 수 없으니까 우리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다음 카페가 있어요.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가시면 제가 오늘 강의하는 이 파일을 PDF로 변환해서 그대로 엄마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올려놨어요. 그 다운받아서 도서관에서 저런 책을 빌리시면 되고요. 사실 저것도 충분한 책이 아니거든요. 더 많은 목록은 엑셀 파일로 따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에서 혹시 엄마들 보고 좋은 어린이책 추천해달라고 하면 그 엑셀 파일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 엑셀 파일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들 인터넷 사이트 어린이 도서 연구회라고 있어요. 여기서 30년 전부터 국내에서 발간되는 모든 어린이책들을 읽어보고 검토하고 이래가지고 좋은 어린이책 목록으로 만들어 놓은 목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게 온 세상에 퍼졌으면 해서 자기 사이트에 엑셀 파일을 올려놨어요. 그냥 저도 그걸 다운받은 거예요. 조금 좀 저는 엄마들이 읽기 좋게 가공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목록을 참고하시고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으셨으면 좋겠다. 패트리샤 폴라코도 진짜 감동적인 작가. 어제도 어떤 엄마가 경기도 어디 사는 엄마인데 유튜브로 제 강의 듣고 우리 카페 들어온 엄마인데 제 강의를 이렇게 유튜브로 듣고 이 고맙습니다 선생님을 읽어줬대 자기 애한테. 근데 자기는 뭐 울컥했대. 근데 애는 아무 반응이 없다 하면서. 애는 아직 어려서 그렇죠. 패트리샤 폴라코라는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가 자기 초등학교 5학년 때 있던 실화를 가지고 그린 게 고맙습니다 선생님이에요. 패트리샤 폴라코가 공부를 없어 못했을 때 문자도 모르고 난독증이죠 난독증. 근데 그래서 친구들한테 항상 놀림받고요. 쉬는 시간에도 괴롭힘 당하고 이래가지고 그 계단 밑에 숨어있고 이랬는데 어느 날 폴카라는 담임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 선생님이 희한하게도 애 못하는 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걸 칭찬하는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패트리샤 폴라코가 어느 날 그림 그리는 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야 패트리샤 폴라코 니가 그림을 참 잘 그리는구나 이렇게 격려를 했죠. 그게 이 패트리샤 폴라코 일생을 바꿨잖아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애써서 이제 글씨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소개해가지고 글씨도 배우게 하고 패트리샤 폴라코의 작품은 전부 자기 경험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한 30년이 흘러서 패트리샤 폴라코가 어느 결혼식장에 갔는데 거기서 우연하게 폴카 선생님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반갑다고 인사하고 막 악수하고 폴카 선생님이 물어요. 그래 요즘 뭐 하면서 지내노 하면서. 그랬더니 패트리샤 폴라코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부끄러운 표정으로 저는 그림책을 만들고 있어요. 그게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이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때 이미 패트리샤 폴라코는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였어요. 제가 그 감동을 잘 전달을 못하고 있는데 정말 감동적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아이들 고유의 장점이 있거든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거 말고 우리는 다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죠.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아이들은 고유의 다 자기만의 장점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포착해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아이를 키울 필요가 있죠.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쑥쑥 자라고 있어요. 제가
엄마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엄마들이 꼭 옆집 아이하고 우리 아이를 비교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철학 공부해보면 아는데 비교는 차원이 같아야 돼요. 인식론에서 배우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엄마의 키와 옆집 옆편네의 몸무게를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맞죠? 자, 아이도 학년이 같다는 이유로 무조건 비교하면 안 돼요. 이 학년은 같지만 다른 모든 게 달라요. 일단 출생월이 달라. 어떤 애 1월생이 어떤 애 12월생이야. 이거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저학년 때 특히 더 그렇죠? 더군다나 아빠의 유전자 달라. 집안의 환경과 분위기 달라. 그죠? 성격 달라. 뭐 다 달라요. 근데 이걸 그냥 들이대놓고 비교하고 1월달 뭐 잘한다고 우리 애도 잘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그렇게 비교하면 항상 낭패예요. 그렇게 비교한 그 비극이 이른바 엄친아라는 걸 낳은 거라. 실존하지 않는 인물, 엄마 친구 아들. 우리 애도 사실은 잠순에서 엄친아였어, 엄친아. 근데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우리 애는 26대 때까지 한 번도 스스로 공부한 적이 없어. 근데 누구 애는 스스로 공부하기 바라면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애는 딱 작년에 26 되고 나서 헬조선을 탈출하겠다고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어 공부 벼락치. 우리는 외국어를 잠수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 학습에 아주 잘 뛰어나요. 희한하더라고. 교환학생은 타이페이 타이완 국립대학 갔어요. 1년 동안. 거기서 중국어 해야 되거든. 수능 칠 때는요.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문과에서는 항상 제2외국어를 요구하거든. 수능 제2외국어는 우리 아랍어 했어요. 아랍어 만점 받았죠. 그리고 이번에는 헬조선 탈출하겠다고 일본어를 작년 여름부터 막 벼락치기 하더니 지금 일본에 있는 무슨 글로벌 기업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까지 나왔노? 비교 이야기했죠, 비교. 그래서 비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 아이의 어제와 오늘.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내 아이의 어제와 오늘 비교하면 항상 아이는 지난날보다 성장해 있어요. 너무 기특하죠? 저는 어릴 때, 일본의 유명한 그림책, 이슬이의 첫 심부름이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이런 경험 있을 거라. 아이, 4살 되면 이제 슈퍼에 심부름 혼자 보내보잖아요. 불안하지만 독립심을 기르려고. 그런 걸 다룬 그림책, 유명한 그림책에 이슬이의 첫 심부름이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제가 그걸 아이하고 읽고 나서 진짜로 우리 애를 30m 떨어진 슈퍼에 심부름 보냈잖아요. 돈 1,000원 주고. 그리고 불안해가지고 저는 창문을 열고 밑으로 소방도로를 지나서 이제 슈퍼에 간 아이를 계속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소방도에 차가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도로 중앙 차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벽하고 차 사이로 그 좁은 공간에 스파이더맨처럼 바짝 붙어가지고 막 옆으로 이래가지고 30m를 전진해 가는데 한 30분 걸리더라고.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또 슈퍼 들어가가지고 한 20분 안 나와. 저는 가지고 가고 무슨 호작질을 하는지. 그렇게 겨우 첫 심부름을 해냈어요. 4살 때. 근데 있잖아요. 애가 군대 갔다 와서 전역하는 날 집에 안 오고 바로 부대에서 서울 올라가가지고 부동산 뒤져가지고 지가 복학할 오피스텔 찾아가지고 아빠 돈 보내 하면서 카톡 왔더라고. 일마 이거 철없이 한 번도 아르바이트 해본 적이 없거든요. 잠순의 엄마들이 우리 애 서울 간다고 하니까 자기 수학 공식에다가 과외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많이 했어요. 그럼 내가 공짜로 다 구해주는데도 안 해. 포시라고 가지고. 늘 속상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자기가 필요하니까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거야. 안 그래도 뭐 아빠 서울에 올라서 방구해줘 해서 막 피곤하잖아요. 그 아이는 항상 어제와 오늘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잘하겠죠. 엉뚱하게 옆집 옆에 애하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 아이의 어제와 오늘. 그러면 항상 기특하고 대견하고. 그렇죠. 제가 제일 많이 울었던 책이 주책이에요. 내 짝꿍책인데 아주 얇은 글줄이 얇은 책이에요. 저학년 엄마는 특별히 당부하는데 자꾸 글밥 많은 책 찾아서 막 뽀대나는 거 읽어주려고 막 애쓰지 말고요. 그럼 목 아파. 글밥 적은 책, 그림책. 충분하고 떡을 쳐요. 요즘은 특히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엔 텍스트 중심의 정보에 주목했다면 요즘 엄마들은 정보 찾을 때요. 문서를 뒤지는 게 아니라 유튜브 가서 동영상 찾더라고. 이게 바뀌는 거죠, 이제. 감각적이고. 그래서 책도
꼭 글밥 많은 책 아니어도 돼요. 자연스럽게 글밥 별로 없는 그림책들을 충분히 읽어줘도 된다. 그죠? 그러면 글밥 조금 있는 책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그러니까 주옥 같은 그림책 많이 읽어주시라고. 학교 도서관에 가면 그림책 통째로 빌려가지고. 자, 좋은 그림책 찾을 때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그림책 말고요. 자, 외국 그림책 같으면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칼데콧 받은 상을, 그죠? 미국에서 해마다 한 권에게 칼데콧 메달이라고요. 칼데콧이라는 분은 영국에서 근대 그림책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미국에서 해마다 미국에서 주관된 그림책을 대상으로 칼데콧 메달, 후보가 되었던 서너 권에게는 칼데콧 아너라고 해서 1년에 몇 권의 칼데콧상 후보작이 나오죠. 지금 우리나라에 한 180권인가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이런 책만 빌려도 다 의미 있는 주옥 같은 그림책들이거든요. 제가 한 권 한 권을 가지고 설명해서 1시간씩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칼데콧이 있다면 영국에는 게이트 그린어웨이상이라고 있어요. 매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주옥 같은, 벌써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뭐 예를 들어 고릴라 저런 건 유치원에서도 다 보고 이랬던 그죠. 애니메이션으로도 보고 뭐. 그리고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발간된 그림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 요 두 권.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래서 제가 좀 시건방지게 이야기하자면 언니들 집에 놀러 갔다가 요 두 권 있으면 저 언니 책 좀 아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캐나다에서 나온 책이고 하나는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두 권 다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저 책 읽어주면서 너는 소중하단다, 너는 특별하단다 이렇게. 또 어떤 엄마들은 특별하다 하면 뭐 남들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특별하다는 말은 남과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남과 달라서 소중하다 이런 말이죠. 너는 너라서 소중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애들 보고 네가 왜 특별한지 이유를 한번 말해봐 하면 있잖아요. 제가 어린이책 수업할 때 이 책 가지고 네가 왜 특별한지 말해봐 하면 나는 뭐 다른 아이들보다 달리기를 잘하니까 특별해. 이렇게 한다니까. 이거 전부 엄마들이 잘못 먹인 거죠. 남들보다 뭘 잘해야 칭찬하니까. 이게 얼마나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 줄 알아요? 너는 특별하다. 저 그림책 보면요. 나무로 된 사람들의 세계를 풍자하고 있는데 잘하면 금빛 별표를 붙여요. 못하면 잿빛 점표를 붙이죠. 그러니까 못하면 못할수록 잿빛 점표가 많이 붙으니까 주눅 들고 자존감 낮아지고 잘하면 금빛 별표를 붙긴 하는데 계속 금빛 별표를 받아야 되니까 일생이 피곤한 거예요. 계속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막 여기에 연연해가지고 피곤하죠. 근데 이 책 주인공이 얘는 뭐 금빛 별표는 아예 못 받고 늘 잿빛 점표만 받는 애인데 하루는 길가에서 잿빛 점표도 금빛 별표도 안 붙은 애를 만난 거야. 그리고 신기해가 묻잖아요. 야, 너는 어떻게 아무 표가 없어? 하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더 중요해지면 이 모든 표들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항상 그랬죠. 여러분들이 아이들 잘 키울 때도 동네 옆에 애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싶어가지고 집에서 미리 애들을 길들여서 밖에 내보내잖아요. 인사 잘하라 하고. 엄마들 저한테 애들 데리고 상담하러 오면요. 애들은 내한테 관심이 없어. 근데 엄마 따라오는 거지? 근데 엄마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얼굴로는 저를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한쪽 손은 애 목을 누르고 있어요. 선생님한테 인사해야지 하면서.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짜증내잖아요. 제발 애 좀 인사시키지 말라고. 왜냐면 애들은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모르는 웬 할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두려워서 먼저 내가 아이들 검열하고 잡고 있다. 그래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생활 규범 가르치고 이러다가 또 뚜껑 열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물론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돼요. 하지만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집구석에서 애 자존감 낮추면 안 된다고요. 조심해야 될 거죠 사실은.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막 존댓말 시키고 막 제일 싫은 게 제가 그거예요. 물론 바람직한 뭐 교육 이론서에는 애들 존댓말 시키고 뭐 용돈 교육 시키고 뭐 이카죠. 저는요 우리 엄마하고 아주 오래 떨어져 있다가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못 가가지고 형이 이제 검정고시 해가지고 고등학교 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 둘은 완전히 고등학교도 막힌 거죠.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이제 나라에서가 아니고 정수장학회에서 공짜로 1년 동안 직업훈련을 시키는 정수직업훈련에 들어갔어요. 서울에. 지금 정수장학회 유명하죠.
박근혜 뭐 어쩌고. 정수가 박정희 정자 유경수 숫자예요. 그 두 분이 세운 학교죠. 제가 입학했을 때는 유경수 여사가 저격당했고, 내가 76년도 입학했는데, 그 직업훈련소에. 박근혜가 이제 엄마를 대신해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고 있을 때예요. 저는 아무 희망 없는 17살 청소년, 부루 청소년이었고, 입학식에 축사하러 온 박근혜는 26살의 영예였어요. 퍼스트 레이디. 저는 지금도 그 생각 나거든요.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고, 내 앞에 서 있는 저 대통령 딸. 근데 지금은 완전히 막, 신세가 바뀌었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갑자기 내가 무슨 이야기 했다. 그래. 직업훈련소에서 이거 경사장증을 따가지고 가구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가구에 앞에 문양 같은 거, 조각. 이거 제 전공이에요. 목조각. 그래서 제 조각을 가지고 이제 조각해서 동일 가구라고 옛날에 3대 가구 브랜드가 있었어요. 거기 다녔는데 어느 날 집에서 편지가 한 통 왔어요. 엄마한테서. 야야. 너희 형이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다. 엄마가 그때 이제 공장 노동자로 일하다가 노안이 와가지고 서문시장 지하에 가면 그 약밥 팔고 이런 데 있어요. 김밥 팔고 국수 팔고 있는데 거기서 일했거든요. 주급 얼마씩 받으면. 너희 형이 경대의대를 입학해가지고 엄마가 너무 좋아서 서문시장 지하가 떠나가도록 울었다 하면서.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한테 편지를 했어. 그런데 저는 그 편지를 봤는데 너무 분한 거라. 와,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하면서.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 혼자서 삼형제를 못 가르치면 저를 가르치셨어요. 둘째. 근데 우리 형이 지가 지금 우리 형이 그 옛날에 여기 방촌 신경외과 했어요. 여기 방촌 맞죠? 한 10년 전에 15년 전에 방촌 신경외과 했다니까 개업해가지고. 지금은 저기 남산동에 남산병원이라고 큰 병원 있어요. 10층짜리고. 하여튼 그래가 제가 그때 그 회사에서 조각할 다 쓰레기통 쳐받고 대구 내려왔잖아요. 나도 공부하려고 검정고시 하려고 내려왔는데 내가 엄마하고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엄마랑 못 하겠다니까. 그래서 나는 어머니께 했어. 근데 우리 형이나 내 동생은 엄마 하는 거야. 그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줄 알아요? 뭐 홍길동도 아니고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엄마 칼라까지 너무 오래 떨어져서 낯설어가지고 엄마라는 소리를 못 하겠다니까. 나중에 몇 년 같이 살면서 다시 엄마랑 했어. 저는 지금도 엄마랑 하는 게 벌써 돌아가신 지 17년이 지났지만 저는 엄마랑 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근데 뭐 이상한 책들에서는 뭐 존댓말 쓰락하고 뭐 아이 지랄하고 있네 걔. 그렇게 객관화시킬 일이 아니에요. 집안의 형편의 사정 스토리가 다 있거든요. 용돈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뭐 애들에게 경제관념 어쩌고 저쩌고. 저는 어릴 때 너무 없어서 살았잖아요. 추리하게 살아서 항상 주머니에 버스비가 있는가를 의식해야 됐고요. 불안해가지고. 지금은요, 우리 애가 아빠 돈 10만 원만 줘 하면요, 저는 항상 2배로 줘요. 20만 원. 완전히 이 경제교육과 반대되는 거죠. 저는 뭐 경제교육 찌라리고 뭐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애가 뭐 버릇 나빠지가 돈을 뭐 재벌 2세처럼 쓰냐? 전혀 안 그래요. 맨날 할인하는데 찾고요. 지가 엄마한테 돈 돌락하기 미안하니까 항상 최저가 뭐 이런 거 찾고 지대로는 애를 썼다고 자랑하고 그래요. 이야기 이상하게 하는데 하여튼 아이에게 너는 소중하다. 그죠? 뭘 잘해서가 아니라 너의 힘으로서 소중하다. 있는 그대로 존재만으로 소중하다. 이걸 가르쳐준 책이 너는 특별하다는데. 저 미국의 어떤 목사가 쓴 그림책인데 그 당시로 제가 조사할 당시로 한 3천만 부 팔렸대요. 완전히 센세이너를 일으켰죠. 그래서 뭐 2, 3도 나와 있는데 물론 기독교적 세계관이 녹아 있어요. 목사가 썼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가야 되니까 아니 어머니들 너무 잘 들으시니까 제가 길을 다 뺏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 뭐가 속는 기분이에요 지금. 자, 지금부터 다 지나갑니다. 그냥 이거 다운받아 보시길 바래요. 자,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자, 엄마들 이 2권을 권하는데요. 책에 관한 우리 시각을 교정해주는 아주 좋은 책 2권이에요.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저건 나온 지 15년쯤 지났는데 지금도 베스트셀러예요. 우리들이 시각을 교정하게 하는 책 꼭 도서관에서 빌려왔으면 좋겠고, 옆에 있는 책은 문고판 아주 얇은 책인데 프랑스 소설가가 쓴 책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책 읽기를 어떻게 배려할까에 대한
지침서 같은 책이죠. 그리고 제가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하는 강의들이 전부 동영상이나 mp3로 녹음되거나 촬영돼서 우리 카페에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은 이 주제의 강의가 아니더라도 카페 들어오셔서 이렇게 우리 카페는 그냥 다음에 정책 때문에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등업이니 이런 치사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카페 가면 댓글 몇 개 달면 등업하고 진짜 우리 카페 들어오는 순간 그냥 정회원이에요. 아무 요구도 안 해요.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다운받아 가시면 되고 mp3로 들으시면 되고 너 카페 회원 늘리는 정책 아이가 하는 분은 카페 안 들어오고 유튜브 바로 가셔도 되고 유튜브 가도 제 한 10년 동안 강의가 다 올라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어릴 때 제가 너무 불우하게 살아가지고 제가 크면 내가 대학생이 되면 나는 야학교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로. 제가 어릴 때 검정야학 다니면서 이제 그죠? 효목동에 있는 옛날 군부대에서 군인들이 저한테 검정고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혹시 대학생이 되면 나도 불우한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야학교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로. 근데 대학 때 가보니까 더 급한 게 많네? 그러니까 그만 운동권 하는 바람에 야학 한 번도 못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내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알게 됐거든요. 이게 전부 저도 사실은 사회로부터 도움받은 거죠. 어린이 서점, 잠수네, 그리고 수많은 저를 돕는 분들. 제가 이 강의를 계속하려고 연구소를 만든다고 하니까 정말 내가 말로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제 강의를 지금까지 들었던 많은 엄마들이 어린이 서점에서 샀던 모든 책들을 기증해가지고요. 책을 몇만 권이나 받았어요. 그 중에서 학습 만화 전집 다 버리고 지금 우리 연구소에 한 15,000권의 책이 있어요. 좋은 어린이 책만. 그리고 어떤 엄마는 컴퓨터를 기증하고요. 어떤 엄마는 정말 저도 다 값없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걸 나누고 싶어서 제가 지금 13년 동안 공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또 엄마들 그걸 보고 또 좋다고 있잖아요. 저한테 막 선물해 주고 있잖아요. 13년 동안 제가 받은 선물만 해도요. 청와대에 가도 이건 좀 과장인가? 정말 엄마들 마음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다가 혹시 저처럼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거나 그죠? 이런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받은 것이 전부 값없이 은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도 또 똑같은 마음으로 이웃들과 나누고 싶거든요. 그래서 좋은 이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아이를 키우는 일이 결코 도 닦는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담대하게 말해요. 내가 아이를 키우는 일이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잠순에서 옛날에 우리가 수능을 쳤을 때 수능 다음 날 잠순의 고수 20명이 몰래 잠순에 온라인 모임이라서 오프라인 연락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재능당해. 근데 어떻게 짬밥 좀 있는 엄마들이 20명이 저를 초대했어요. 수능 바로 다음 날. 그래서 서울역 KTX 내리자마자 4층에 회의실 빌려가지고 저보고 어떻게 지금까지 수능 공부를 시켜왔는지 강의를 한번 해달래. 20명이 모여가지고. 물론 KTX 비용을 주더라고.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어제 수능을 쳤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 여러분들 혹시 동네 언니들 중에 애 수능 치는 집 있잖아요. 절대로 찾아가면 안 돼. 엿준다고 가고 그게 그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거라니까. 고3 엄마 대봐요. 이 돌덩이 하나 들어있다 하잖아. 바위덩어리. 그리고요, 수능 좀 지났잖아. 발표 났잖아. 어떻게든 물으면 안 돼. 조심스럽게 3월 초에 동네에서 보이거든. 아, 지방대학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애가 안 보여? 그러면 인서울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가서 막 묻고 이러다가 원수 된다니까. 근데 이 잠순 엄마들이 과감히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강의실 들어가자마자 20명의 엄마들이 일제히 저한테 박수를 치면서 와, 아드님 키우느라 고생했어요 하면서 막 가더라고. 그런데 그때 울컥해가지고요. 저는 한 번도 아이를 키우면서 고생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2시간 동안 진짜로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아무것도 모르던 이제 그 철딱 썩은이 없는 그 젊은 아빠가 어떻게 사람이 되어갔는지 이걸 울면서 2시간 동안 이야기했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 장소가 마치 무슨 부흥회처럼 됐어요. 다 울고 막.
그러니까요. 진짜 아이 키우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복된 일이에요. 아이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이렇게 깊은 부모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그죠? 그 진짜 행복한 일이에요. 도 닦는 일이 결코 아니고요. 아이로 인해서 우리가 성숙해가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숙해가는 것이다.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그런 말 나오거든요. 우리 육신은 날로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 영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이제 어머니들 버전으로 제가 바꾸면 우리가 비록 나이는 들어가지만 뱃살은 나오고 피부는 쭈글쭈글해져 가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비극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 인격이 점점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와 소통하기 위해서 내가 유연해져 나와요. 내가 가진 옳고 그름을 다 내려놓고 아이와 소통하고 이렇게. 이거 유연해지지 않으면요. 내 옳음을 계속 고수하면 나중에 우리 지금 노인들처럼 고리타분해지고요. 애들이 피하고 이래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항상 내 생각이 옳더라도 아이와 막히면 그 생각을 내려놓고 아이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늘 변화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우리 방촌초등학교 있는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 키우는 일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